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94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94편은 내용이 연속되는 거라서요. 선행되는 내용이 493편이에요. 그래서 493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셔야 오늘 494편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카메라 포커스를 안 맞췄네요. 잠깐만요. 자, 준비가 좀 허술했습니다. 카메라 초점이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됐네. 그럼 493편에서는 무엇을 했고 494편에서는 무엇을 할 건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전반적인 목표는 물탱크의 수위를 측정하라입니다. 원격 측정이 되는 거겠죠. 물탱크의 수위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거고, 그 측정하는 수단으로 오늘은 디지털 수위 센서를 쓰는 게 아니라 초음파 센서를 쓸 겁니다. 초음파 센서 HCSR04입니다. 물론 이 센서를 물탱크에 이 센서를 잡아 넣어서 측정을 하는 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는 녹한다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녹한다의 관심 대상은 요렇게 하는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 초음파 센서는 반드시 이거를 쓰시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수 타입의 초음파 센서가 또 별도로 있으니까 이게 여의치 않으면 그런 걸 써도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쓰는 게 오늘 녹한다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초음파 센서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 방법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됐죠? 이 초음파 센서를 녹한다가 가지고 있는 사물 인터넷 보드에다가 연결을 할 건데요. 요 놈이 위모스 D1R1이라고 검색하시면 똑같은 녀석 검색이 되실 겁니다. 구입하시면 되겠고, 얘를 여기다가 딱 연결해 가지고 오늘 IoT적인 해법을 가지고 물탱크의 수위를 인터넷에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럼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한 번 더 살짝 해드리도록 하죠. 자,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는 용기를 말하는 거죠. 물이 아마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때 녹한다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물 높이가 몇 센티미터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에서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물탱크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트리거, 초음파가 발사가 되는 그 홀이고, 부분이고, 반대쪽은 초음파를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트리거 쪽에서 초음파가 이렇게 빡 발사가 돼요. 그럼 물 표면에 맞게 반사되는 초음파가 이렇게 있겠죠? 그때 얘가 이제 요쪽으로 나와서 요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때 요만큼 반사됐을 때의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T. 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물리량에서. 시간을 얘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갔다가 반사됐을 때에 돌아오는 그 시간. 그런데 이 초음파 센서에서 사용하는 이 초음파라는 것은 전파되는 속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몇이었죠? 어제 29 마이크로세크당 1cm, 29 마이크로세크당 100만 분의 29초에 1cm 가는 걸로 항상 상온 25도에서는 이런 속도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초음파의 속도에 대한 거죠. 속도와 시간을 안다. 속도와 시간을 알고 있으면 거리는 바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때에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요 높이, 이 물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 용기 전체의 길이에다가 요 거리를 빼면 요만큼의 차이가 나오겠다. 그죠? 요런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제 물탱크의 물 높이를 녹한다가 계산하겠노라 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493편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초음파 센서를 물탱크에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녹한다의 가상의 물탱크가 되는 거고, 여기 물이 이렇게 차올랐을 경우에 초음파가 반사됐을 때에 되돌아오는 시간이 물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짧게 되겠죠. 그러면 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물탱크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요 한 뼘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는데요. 요 안에서 물 높이를 구분해야 되니까 오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물탱크 크기가 원래는 무진장 커야 되는데
조그만하잖아요. 벽에 반사돼서 막 이렇게 되돌아오는 노이즈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제가 오늘 이거 가지고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오차 없이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는 그냥 실습용 도구일 뿐이지 이 뭔가 좀 이상하게 값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넉넉한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것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자, 집이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녹한단에 홈이 있습니다. 물탱크는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물탱크에는 어떤 용도로 이 물탱크를 녹한다가 쓰느냐. 녹한단의 옆에, 물탱크 옆에는 꼬꼬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닭이 5마리 있어요. 요 5마리 닭한테 물을 공급해주는 물탱크라고 해보겠습니다. 크기는 10톤이라고 한번 해보죠. 아주 큰 거대한 물탱크입니다. 녹한다가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 물탱크의 물높이가 몇인지를 알고 싶은 상황인데요. 요때 493편에서 했던 것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m라는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술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로라하고 RF24라는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RF24는 2.4GHz 대역으로 무선 신호를 쏴주는 거고, 로라는 920MHz 정도 되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쏴주는 거고, 측정한 것을 무선 신호로 전송받아서 녹한단의 홈에 이렇게 적절하게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으로 어제 디자인을 했었고, 오늘은 이게 아니라 물탱크 옆에 공유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공유기는 녹한다 집에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망에 달리는 공유기라고 보면 되겠죠. 뭐 4G나 5G나 KT나 SK나 LG에서 제공해주는 포터블한 이동통신망을 와이파이로 전환해주는 모듈이 있습니다. LTE 라우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LTE 라우터가 물탱크 옆에 있고, 요 물탱크에다가 IoT 보드를 장착을 할 겁니다. 요 놈이죠. 그러면 이 IoT 보드는 이 LTE 라우터에 의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 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보드가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요 물높이를 측정한 것을 인터넷으로 쏘아 올려줄 수 있다 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쏘아 올려준 거를 결국 목적지를 녹한다 집으로 오게 한다면 요 수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그 날라온 수위를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요. 오늘 그 도구 4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C# 윈폼,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스마트폰 앱에서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앱 인벤터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웹 플랫폼에서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노드레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특수한 건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까지. 여기서 노드레드하고 홈 어시스턴트는 아주 거대한 IoT 플랫폼이고요.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툴입니다. 스마트폰 전용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쓰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블록 코딩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C샵은 윈도우에서 그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거다 보면 되겠고, 얘네 두 개는 서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 요런 스토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제와 다르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어제는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 베이스였죠. 아두이노 우노에서 측정을 해서 RF 통신으로 쏴주면 되는데, 오늘은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인터넷 연결 안 됩니다. 아두이노 우노는 왜 인터넷 연결이 안 됩니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인터넷 연결 안 되고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보드를 써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아이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오셨네요.
그리고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이미 봤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마로도님이 출석 체크 하셨거든요. 아무튼 1바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민님 반갑습니다. 안타깝게 1바를 놓치시고 2바가 되셨고, 행복한 마음님 반갑습니다. 3바시네요. 행복한 마음님은 최근에 아이디를 좀 이렇게 보는 거 어제랑 엊그제랑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채팅창에 출석 체크라고 입력해 주시면 녹한다가 아이디를 기억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태우킴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자장나무님 반갑습니다. 전규성님 반갑습니다. 진환님 반갑습니다.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녹한다를 찾아주신 분들의 명단이었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1차적으로 잠깐만요. 뭐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네요. 이관식님께서 중2로 진급하셨다는 진급공지가 떠 있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보죠. 그럼 얘를 여기 연결해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원리는 뭐 어제랑 똑같죠. 그래서 원리는 어제 했던 거를 참고해 주시고, 4개의 핀이 있을 겁니다. VCC, 트리그, 에코, 그라운드. 트리그라고 된 게 있고, 에코라고 된 게 있고, GND라고 된 거, 이렇게 4개가 있을 거예요. VCC는 OV 연결하시면 되고, 그라운드는 요 보드에 GND라고 된데 아무데나 연결하시면 돼요. 트리거는 디지털 3번에 연결할 겁니다. 에코는 디지털 4에 연결할 거예요. 왜냐? 녹한다 마음.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됐죠? 오늘은 플랫폼 쪽에 좀 집중을 할 거니까 빠르게 일단 물탱크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한 다음에 C샵이나 뭐 그런 데에 어떻게 이거를 응용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질문이 하나 예약이 돼 있거든요. 그 질문도 좀 해결을 해 드려야 되고, 빠딱빠딱 한번 해봅시다. 빠딱빠딱. 맞다. 그리고 최근에 구글에요,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하는 음성 있잖아요.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게 뭔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투리를 많이 쓰고 또 좀 말도 빠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번역이 좀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방송을 아나운서 발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연결이 다 끝이 났습니다. 오이, 또 잘못 연결해놨네. 에코가 4번이고,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요 초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 예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예제는 바로 이거를 어제 했던 중간 결과물을 쓸지 말지 좀 고민스러운데요. 그래도 그 원리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요 원리 정도 측정하는 원리 정도만 확인하고, 어제 493편에서 중간 정도에 만들어 놨던 코드를 오늘 IoT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리그 핀하고 에코 핀을 정의를 하는데, 트리거 핀 3번, 에코 핀 4번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놈들 핀 모드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일단 시리얼 출력해야 되니까 시리얼 비긴 115,200 딱 때려놔 주시고, 그리고 핀의 입출력 방향을 설정해야 되죠. 트리거 핀은 초음파가 발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출력으로 하면 되겠고,
에코핀은 들어오는 거니까 인풋으로 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 측정하는 한 세트가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죠. 자, 루프에서 측정을 합니다. 트리거 핀의 로우 신호를 먼저 이렇게 딱 발사를 해주고, 그 다음 2 마이크로세크 딜레이 건 다음에 하이 신호가 나오고 10ms 유지한 다음에 로우 신호로 내려줍니다. 사각 펄스가 발사되는 거예요. 그걸 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초음파 나오는 이게 트리거 핀이고 요게 에코 핀입니다. 그럼 트리거 핀에서 사각 펄스가 이렇게 쫙 발사가 되는데요. 요만큼이 2 마이크로세크고 요만큼이 10 마이크로세크라는 거죠. 이 마이크로세크라고 하는 단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두이노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밀리세크죠. 밀리세크. 그리고 세크, 밀리세크, 마이크로세크, 나노세크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세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초입니다. 초. 1초, 2초 할 때 그 초고, 밀리세크는 1000밀리세크가 모이면 1초가 되는 거니까 100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1 마이크로세크는 1000분의 1초가 되는 거고, 1000 마이크로세크는 1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마이크로세크는 뭐냐면 1000 마이크로세크가 1밀리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마이크로세크가 몇 1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00만이에요. 100만 마이크로세크가 1초가 되는 거고, 요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얘가 세크의 잠깐만요. 이렇게 쓰는 거 맞나? 그러니까 이거는 세크고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소수점 이하로 3칸 이렇게 내려간 걸 말하는 거고, 요건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거는 공 6개가 나눠져 있다는 거고, 공 6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로 100만이잖아요. 그죠? 100만. 나노세크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초 단위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요것도 또 여담입니다만, 아니다.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지똥만한 초만큼 2 마이크로세크를 하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죠? 100만 분의 2초인데 요거는 100만 분의 10초입니다. 딸깍 하는 순간에 사각 펄스 하나가 트리거 핀으로 탁 발사가 되는 거고, 그때 여기 이제 벽이 이렇게 있겠죠? 벽이 이렇게 있으면 초음파가 사각 펄스가 요 벽을 탁 때려 맞고 반사되는 게 에코핀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때 요 사이에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발사까지만 지금 된 거죠. 트리거 핀으로 발사해라 이 말이고, 사각 펄스가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함수가 바로 요겁니다. 이건 아두이노에 내장된 함수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코핀에 하이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펄스 인 함수 걸게 되면 시간을 측정을 해라 이 말입니다. 반사되는 시간인 단위는 마이크로세크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자, 어제 다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결과물은 벽을 맞고 반사될 때까지의 시간 단위는 마이크로세크입니다. 시간 나왔다,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초음파는 1 마이크로세크, 29 마이크로세크당 1cm 전진한다. 속도다, 그죠? 이게 속도입니다. 속도. 29, 1분의 29고, 단위는 센티미터 퍼 마이크로세크가 되는 거죠. 그 단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속도를 알고 있으면 요 놈을 요거 곱하면 US 이게 마이크로세크가 생략이 되면서 센티미터 단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3번 시간과 속도를 알고 있으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지금 관계에서는 두 개를 곱하면 되죠. 요 놈 곱하기 요 놈인데 29분의 1이라는 것은 결국 29로 나누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나누기 29 한 것까지가 뭐냐면 거리가 되는 겁니다. 벽까지 갔다가 반사됐을 때까지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가
왕복이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거리니까 2배죠? 그래서 나누기 2까지 해주는 겁니다. 요 전체에 나누기 2까지 한 게 순수, 벽을 맞고 갔다 온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요 식이, 요거죠? 똑같죠?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녹한다가 해놓은 요 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초음파가 발사가 트리거 핀에서 발사가 되고 벽을 맞고 반사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시간을 거리로 환산을 하고 왕복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눈 편도의 거리다 하면 납득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딜레이를 한 100 정도 걸어두겠습니다. 요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도 반갑습니다. 보드에 전원을 딱 집어넣어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툴을 눌렀을 때 보드에 아두이노 AVR만 있으신 분들은 ESP8266 보드 설정부터 해줘야 되니까 요 딱 눌렀을 때 녹한다처럼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럼 제가 그 편집해 놓은 영상이 또 있거든요. 매번 설명드리기 귀찮아가지고 딱 편집을 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셔도 됩니다. 시리얼 모니터 열고 보레이트를 115,200으로 딱 바꿔줍니다. 출력을 안 했네요. 이 멍청한 출력을 해야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디스트. 자, 커피입니다. 이것은. 시골에서 먹는 커피의 낭만. 좋아요. 자, 딱 열면 측정이 빡빡빡빡빡빡 되고 있죠? 잘 측정이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손바닥을 한번 갖다 대 보겠습니다. 잘 측정된다. 그죠? 쭉 됐습니다. 사물인터넷 보드에서 초음파를 측정을 해라. 이게 이제 1번 예제로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 예제. 위모스 D1R1 보드에서 초음파 센서 HC SR04의 거리 값을 즉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예제를 구현하시오. SYH님 반갑습니다. 자, 1번 예제 완성. 자, 이번 예제는 자, 요 예제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493- 요 4번 예제는 약간의 필터 개념만 집어넣는 것 뿐인데요. 요 예제를 집어넣어서 활용을 하도록 하죠. 이거는 맞다. LCD가 들어갔구나. 요거는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컴팩트하게 가보죠. 그리고 물탱크의 깊이는 20c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위는 센티미터. 여기 렌이라고 된 거 있죠? 랭스. 물탱크의 뎁스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20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20cm. 근데 뭐 큰 물탱크 같은 경우면 당연히 20cm는 아니겠죠. 뭐 200cm, 300cm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보레이트는 115,200. 요거는 필요 없는 거고. 됐고. 자, 조금 직전 코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요겁니다. 40개의 샘플을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값으로 대표값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샘플만 해가지고 측정하기에는 값의 이 값이 떨리는 게 있으니까 약간 필터 개념을 쓰는 거죠. 40개의 샘플을 평균값으로 40개의 샘플을 평균을 해서 그 값을 대표값으로 쓰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먼저 워터 레벨을 측정을 합니다. 워터 레벨이라 물 높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물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 초음파 센서로 측정하고 있는 것은 요게 물입니다. 요거를 측정하고 있는 거죠. 요만큼의 거리, 반사되는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요거. 그럼 이거 뭐냐? 요 전체 길이 제가 렌이라고 해놨죠. 여기다가 요거를 디스트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거 빼기 요게 요만큼 차이가 되니까 요거다. 맞죠? 그래서 워터 레벨은 렌 빼기 디스트다. 됐죠? 그리고 PR이라고 된 것은 몇 퍼센트냐 이 말입니다. 이 물높이가 전체 용기에서 몇 퍼센트만큼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전체 용기의 깊이가 렌이니까 요거 분의 요 길이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퍼센트라는 게 나오죠. 그죠? 워터 레벨 나누기 렌 곱하기 100% 됐죠? 요 두 개의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초에 한 번마다. 그리고 측정하는 부분은 getDist라는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인데요. 요 정도는 이제 다 하실 수 있다. 그죠? 코드 안에 있는 블록 부분을 빼내서 그냥 함수로 만든 것 뿐입니다. 집어넣어서 똑같이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값이 이상한 값이 나오네요. 그죠? 뭐지? 에헴. 물높이가 20이라고 해놨으면서 지금 맞다. 무한대로 측정이 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요 디스트가 요 디스트가 만약에 디스트가 최대 물탱크의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20보다 크다, 랭스보다 물탱크 깊이보다 큰 값이 나온다면 얘는 최대로 그냥 해놓으면 이게 맥스 값을 지정을 해놨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깊어도 0이겠죠? 야,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지? 자, 이 집어넣어서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가장 길게 측정할 수 있는 게 20이라고 코드에 딱 해놨는데 지금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면 100cm까지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럼 평소에는 항상 0이 나오겠죠? 그죠? 0이 이렇게 나오다가 물이 이제 차는 거를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차올라요. 손바닥으로. 그러면 측정되는 값이 이렇게 있겠죠? 더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가보죠. 62%, 완전 가까이 가면 85%. 그죠? 지금 제 손바닥이 물이 되는 겁니다. 잘 되죠? 자, 그러면 이 초음파 센서가 여기 물탱크에 이미 달려 있거든요. 바꿔 껴가지고 이제 물을 집어넣다 뺐다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그라운드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확실히 꽂아놓고 출발을 해야 되겠네요. 까만 색깔이 여기로 갔어. 이게 그라운드. 보라색이 파란 거를 타고 5V. 오호. 하얀색이 파란 거를 타고 트리거. 됐습니다. 자, 딱 꽂아주시면 자,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응? 아, 이 코드를 새로 안 넣었던가요? 자, 다시 넣어보죠. 아닌데? 넣었던 것 같은데. 자, 범준님 반갑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뭐지? 완전 정확하게 꽂아놨는데. 자, 잠깐만요. 요걸로 다시 연결해 볼게요. 자, 보시면서 녹한다가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때 내가 봤을 때 문제는 이거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맞으면 제가 똑똑이 스티커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죠? 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나오지? 내가 뭐 잘못했지? 잠시만요. 자, 안 될 때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보드가 마탱이가 같다 라는 가정을 세우고 먼저 시리얼 출력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뭐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게 프린터가 된다, 되죠? 그러면 이 코드가 잘못된 거죠. 자, 이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get dist. 아니면 요 pulse in이라는 함수에서 무한 루프가 걸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상하네. 조금 전에 분명히 됐잖아요. 한 번 더 해보죠. 자, 찾으면 됩니다.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 종료. 어디서 코드가 멈추는지를 확인을 하면 범인을 찾기가 수월하죠. 제 생각에는 코드가 여기서 멈출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럼 측정 시작합니다는 프린터가 되겠죠. 아직 제가 근데 왜 조금 전에는 됐는데 왜 그렇지? 그죠? 그러면 아두이노에서 pulseIn이라고 하는 함수가 ESP8266에서는 이 함수하고 뭐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아두이노에서 저 펄스인이라고 하는 함수에 함수 원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왠지 내가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번째 매개 변수로 얼마만큼 기다려 줄 건가 시간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디폴트 값이 그냥 무한히인 것 같습니다. 무한히. 아닌가? 아씨, 뭐지? 잠시만요. 좀 전에 1번 예제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D3, D4.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간단한 코드인데요. 왜 갑자기 안되나? 조금 전에 잘 되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 보드가 마탱이가 같다라고 보고 보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자, 보드가 또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해보죠. 아, 미쳤나 봅니다. 아, 에코핀하고 트리거핀을 반대로 꽂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보드 탓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이게 아까 정면으로 있다가 보드가 뒤집혀져 가지고 제가 이거 트리거핀이라고 꽂은 데가 알고 보니까 그 에코핀이었네요. 아,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녹색이 마이너스. 요게 에코핀이었구나. 파란 게 에코핀. 아, 됐습니다. 한번 그냥 바꿔 껴볼걸. 자, 이제 다시 이렇게 딱 꽂아주면 너무나 잘 측정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얘 이제 가고 이제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자, 측정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코드를 MQTT 버전으로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잠시만요. 이 측정 여기서 나오는 결과 자체가요, 좀 이상하더라도 그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원래는 이게 물이 텅 비어 있으니까
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7cm만큼 뭐가 물이 있다라고 나오는 것은 이 내부적으로 초음파가 막 이렇게 벽에 반사가 되면서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물탱크의 한계가 이제 됐죠? 아니구나. 대략 0이 나올 때까지 잠깐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됐죠? 0.42. 아니네. 오락가락 한다, 그죠? 이 물탱크가 또 매끈한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하다 보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아시죠? 밀폐된 공간에 메아리가 칠 때 정면에 벽에 반사돼서 돌아온다면 정확하게 메아리가 한 번 돌아올 건데, 벽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메아리 이렇게 하면 내가 메아리 친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또 조금 있으면 왕왕왕왕왕왕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측정되는 게 정확하냐면 일단 그거를 담보를 하지는 못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한번 해보죠. 0이라는 값이 첫 번째 값이 0이라는 값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씨, 한장하겠네. 어제는 나름대로 좀 잘 됐는데요. 일단 0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이대로 두고, 지금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되고 있는 저 두 개의 값 있잖아요. 저거를 MQTT로 날리는 겁니다. 자, 그럼 MQTT 코드 이번 예제는 측정한 수위를 MQTT를 이용해서 퍼블리시 하시오. MQTT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하실 수는 없고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셔야 돼요.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순서로 딱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검색을 딱 때리는 겁니다. 이관식님, 지금은 숫자 야구를 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PUB SUB 클라이언트 딱 검색하시면 여기 있죠? 펍섭 클라이언트,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됐다면 파일 예제 펍섭 클라이언트에 ESP8266이라고 된 거 있죠? 요 예제를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짬뽕하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사물 인터넷 보드가 지금부터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서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저 상단에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 집어넣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거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MQTT 서버 주소입니다. 서버 주소 조금 이따가 제가 작성을 하라는 곳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MQTT는 토픽하고 페이로드 그것만 있으면 되죠. 퍼블리시 할 때는 어떤 토픽으로 어떤 메시지를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줬을 때 서버가 그 토픽을 구독 등록해 놓은 노드에게 몽땅 다 보내주는 형태로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구독 등록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MQTT 이 양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집어 드릴게요.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 여기 집어넣어 주시고, 요거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셋업 와이파이에서 와이파이 커넥트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손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콜백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메시지 수신 처리 부입니다. 그러나 얘는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요 부분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리커넥트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MQTT 브로커하고 모드하고 항상 긴밀하게 연결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연결이 끊어졌을 경우에 다시 연결을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안에 클라이언트 서브스크라이브 구독 토픽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독할 거 없으니까 주소 때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셋업에 그대로 두면 MQTT 브로커로서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도록 딱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손댈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루프 안에 보시면 여기 상단에 4줄,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요 4줄은 지우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고 요 부분만 우리가 가지고 놀면 되는데요. 딱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죠.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함수가 바로 요겁니다. 클라이언트 subs publish. 얘가 측정한 센서 값을 외부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낼 때는 발행한다, publish 한다, publish 함수를 써야 됩니다. 보이죠? 매개 변수가 2개인데요. 콤마를 기준으로 매개 변수가 2개라는 것은 콤마를 기준으로 함수의 입력값이 2개다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첫 번째는 토픽입니다. 토픽은 지금 사용하게 될 이 브로커 서버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짜로 막 너도 나도 쓰는 그런 서버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토픽이라고 하는 것은 암구어 같은 겁니다. 나와 내가 데이터를 보낼 노드 사이에 암구어 같은 건데, 그거를 너무 쉬운 거를 했다. 뭐 예를 들면 토끼는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토끼라고 하는 암구어를. 그러면 내가 토끼라는 암구어로 서버에다가 전송해 주게 되면 토끼라는 암구어를 구독 등록해 놓은 모든 디바이스가 다 받게 되는 거니까 내가 나의 디바이스한테 보내준다는 거를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로 나만의 암구어를 지정을 하는 건데,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선에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슬러시를 끼워 넣어 가지고 계층 구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칸다 홈, 나의 노칸다 집안에 첫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에 여러 개의 전등이 달려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전구를 지칭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홈, 노칸다 안에, 홈 안에, 룸 1 안에, 홈은 한 개인데 룸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라이트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룸 2, 라이트 2, 라이트 3. 집이 2개라면 홈 2, 홈 3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없겠죠. 아무튼 저는 이 토픽을 어떻게 할 거냐면 노칸다의 뭘로 하지? 워터라고 하겠습니다. 노칸다의 워터 레벨이라는 토픽을 쓰도록 하죠. 그리고 요 뒤에 들어가는 게 페이로드인데, 중요한 것은 이 골격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알맹이가 되는 부분만 남겨드리면 요만큼이에요. 요거는 노칸다의 아두이노 월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관용 구문입니다. 외우십시오. 관용 구문. 요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 조건문이 여기 적혀있는 숫자 단위는 밀리세크입니다. 2000 밀리세크, 2초에 한 번마다 요 조건문이 루프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루프 안에서 요 부분이 2초에 한 번마다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초심자분들은 요거 일반적으로 쓰시잖아요. 딜레이 2000. 딜레이 2000 대신에 쓰는 게 얘인데요. 얘는 블록 코드입니다. 블록. 얘는 언블록 딜레이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딜레이 2000이라고 해놓으면 아두이노의 모든 기능이 2초 동안 마비가 됩니다. 2초가 내 의도가 MQTT 메시지를 2초에 한 번마다 보내라 라고 하는 거면 딜레이 2000이라고 하는 거죠. 저 말을 쓰면 아두이노의 모든 기능이 2초간 일시 정지가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돼요. MQTT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 외에도 얘가 다른 거 하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서버하고 연결도 유지해야 되고 메시지 수신을 하면 수신 처리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딜레이 2000이라고 해두면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언블록 딜레이 코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하게 되면 루프가 멈추질 않습니다. 하다가 체크해보고 아니면 그냥 통과, 블록이 안 걸려요. 체크해보고 아니면 루프가 통과, 루프는 무한히 회전을 합니다. 무한히 회전하면서 요 조건에 2000ms라는 시작한 시간부터 2초가 지난 때에 도래를 하게 되면 한 번 실행이 되고, 그 타이밍부터 다음 2초가 되면 또 한 번 실행이 되고, 2초마다
딱 실행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설명한 김에 조금 한번 해봤어요. 그럼 요거는 다 필요 없는 거고, 자, 여기서 초음파 센서 값을 측정한다. 그리고 측정한 값을 퍼블리시 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측정하는 부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때려내. 초음파 센서 부분. 자, 핀 모드 할 거 가지고 와서 셋업에다가 잡아 넣어주고, 여기. 그 다음 측정하는 함수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가지고 와서 저 뒤에 이렇게 땅 때려 놔주고, 그 다음 측정하는 한 세트가 요만큼이었죠? 요만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럼 센서 값 측정을 하고 대표 값이 워터 레벨하고 PER인데요. 저 값을 JSON으로 표현해 가지고 MQTT로 날릴 겁니다. 아, JSON 하지 말까?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콤마 스플릿으로 가겠습니다. CSV로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CSV라는 것은 값을 콤마를 구분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보내주는 방법인데요. 내가 보낼 값이 한 개라면 문제가 없죠. 1, 2, 3, 1, 2, 3, 4, 5, 6, 7, 8, 9 한 개씩 따따따따 보내주면 되는데, 값이 2개 이상일 경우에, 예를 들어 1, 2, 3하고 4, 5, 6이라는 값 2개를 보내야 된다면 1, 2, 3, 4, 5, 6 이렇게 붙여서 보냈다. 받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1, 2, 3, 4, 5, 6인지 1, 2, 3, 4, 5, 6인지 1, 2, 3, 4, 5, 6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데이터 2개가 요렇게 분리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구분자를 끼워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슬러시가 될 수도 있고, 콤마가 될 수도 있고, 물결표가 될 수도 있고, 느낌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대문자 A가 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포멀하게 쓰기로 콤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CSV 포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 요렇게 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된 데이터는 저장해가지고 엑셀로 불러와도 엑셀에 불려와집니다. 구분자를 콤마로 CSV 형태로 불러오겠다라고 하면 엑셀에 깔끔하게 불러와져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수위하고 요 퍼센테이지 값이죠. 저거를 콤마를 중간에 끼워가지고 스트링으로 만들 겁니다. my data equal 워터 레벨은 지금 플로트잖아요. 그죠? 스트링으로 바꿔야 됩니다. 더하기 중간에 콤마 하나 딱 끼워주고, 그 다음 스트링 PER. 그러면 수위 컴마 퍼센테이지라는 값이 myData에 만들어질 거고, 요거를 여기다가 잡아 넣은 다음에 점 찍고 C 언더바 str이라는 함수 호출해 줍니다. 이거 왜 붙여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십시오. 요렇게 해야 작동이 됩니다. 그럼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할 거냐면 MQTT 서버하고 연결한 다음에 2초에 한 번마다 수위 값을 측정을 해서 노칸다의 워터 레벨이라는 토픽으로 수위 컴마 퍼센테이지 값 저 메시지 페이로드를 퍼블리시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집어넣어서 일단 스마트폰 쪽에서 간단하게 한번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C# 어플리케이션 개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장난 초음파 센서요? 어제 초음파 센서가 고장이 났었나요? 아, 어제 고장났다 했던 것은 로라 모듈이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까 고장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 해보죠. 측정 종료합니다. 저건 뭐지? 여기 있었구나. 자, 그러면 0.00, 0.00이라는 게 MQTT 메시지로 지금 퍼블리시 되고 있을 거고요. 자, 간단하게 MQTT 메시지가 잘 날라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MQTT라고 검색을 딱 때립니다. 그러면 요
요 MQTT 대시라고 하는 게 아마 제일 위에 나올 거거든요. 요거 설치하셔서 요렇게 대시 실행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더하기 모양 누른 다음에 네임에다가는 그냥 브로커라고 쓰십시오. BROKER 쓰시고, 어드레스 된 부분 있죠? 여기다가 무엇을 쓰느냐, 요거를 그대로 저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거기까지 해놓은 게 요겁니다. 그죠? broker.랄랄랄랄라.com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위쪽에 요거 저장하는 거 딱 누르시고, 그 다음에 누르면 이제 브로커와 접속을 합니다. 자, 요거는 원래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싹 지우고. 지금 퍼블리시 하는 토픽이 노칸다의 워터 레벨이었죠? 더하기 누르고 텍스트 선택하시고 토픽에다가 노칸다 슬러시 워터 레벨우 딱 써주시면 바로 날라오고 있다, 그죠? 0.00. 그럼 이 상태로 두고, 근데 지금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 긴가민가 합니다. 물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되고 있는겨? 아,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아, 아니네. 자, 좀 올라갔잖아요, 그죠? 8% 정도 물탱크가 찼다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결과 보는 거를 만들려고 얘를 보여드린 게 아니라, 얘는 그냥 값이 잘 넘어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자, 이제 C#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MQTT 메시지 잘 날아가는 거는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 코드가 예제 2번이 되는 코드입니다. 484의 2번. MQTT로 측정값 전송하기. 자, 요 다음부터는 이제 뭐 대부분 노칸다 아두이노 예제를 보신 분들이라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C# 빼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C샵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C샵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C샵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둘게요. 3번. 2에서 만든 예제로 C샵 윈폼에서 측정값을 출력하시오. 한 김에 그래프로도 한번 해보죠. 그래프로.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하는 거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툴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커뮤티 버전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설치하시면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면 아무나 공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짜로 제공해줘요. 단 뭐 아이디를 만들면 공짜일 건데요, 하여간 돈이 들진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 가지고 아이디 하나만 만들면 되거든요. 어딨냐 근데. 여기 있네요. 그리고 노칸다가 설치해 놓은 비주얼 스튜디오는 2019 버전인데요. 지금 아마 다운받을 수 있는 버전이 2022 버전일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버전이 달라가지고 모양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 자, 여기서 여러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요. 윈도우 폼 앱이라고 된 게 있는데요. 얘 아닙니다. 윈도우 폼 앱 말고 윈도우 폼 앱 가로 열고 .NET 프레임워크라고 된 거. 반드시 얘를 선택을 해야 작동이 됩니다. 다음 프로젝트 이름 이그젬플 494-3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기다리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짠 하고 열립니다. 그러면 C샵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하면 뭐가 하나 열릴 거예요. 자, 요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요 안에 뭐 어떤 요소가 들어갈 건지를 구현하는 게 C샵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MQTT 메시지를 수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수신을 하기 위해서 C샵 쪽에서도 MQTT가 기본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잠깐만, 화면이 왜 이렇게 조그마하지? 자, 위에 프로젝트 누르시고 누겟 패키지 관리라는 메뉴를 찾습니다. 2022 버전에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기 누르시고 여기다가 M2 MQTT라고 칩니다. 딱 나오죠? M2 MQTT. 요거를 설치 눌러줍니다. 프로젝트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내 프로젝트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요 다음부터는 조금 까다로운데요. 자, 먼저 이걸 폼 디자이너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디자이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코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요게 C샵 코드가 되는 거예요. 아두이노 코드처럼 타이핑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화면이 흐리시면요, 우측 상단에 기어 모양 누르신 다음에 그 화질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1080이라고 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320이나 240p로 돼 있을 건데요. 108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해 놓으시면 상황에 따라서 화면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제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쪽에서 자동으로 그거를 설정하는 거라서 직접 그걸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노칸다가 C샵에서 MQTT 사용할 때 정리해 놓은 매뉴얼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죠. 어디있지? C샵에서 여기 있네. 자, 요거는 노칸다의 그 C샵 윈폼 시리즈에서요, MQTT 사용하는 별도의 시리즈를 보시면 항상 동봉이 되어 있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자, 오늘은 C샵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임스페이스에 얘네 두 개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는 요 제일 위에 아두이노의 샵 디파인, 그 샵 인클루드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입니다. 두 개가 추가되어 놓으라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 전역 변수 자리에다가 요거 두 개를 추가를 해주시는데요. 전역 변수라는 것은 요 지점을 말합니다. Public Partial Class 랄라 된 부분 있죠? 요게 C샵 윈폼에서 전역 변수 자리입니다. 그 다음 MQTT 브로커와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된 요만큼을 가지고 와서, 자, 요 폼 디자인으로 가셔가지고 요 폼을 우측 하단에 이벤트 번개 모양 누르고 로드 이벤트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이 로드 이벤트는 무엇이냐? 폼이 켜졌다 이 말입니다. 사용자가 실행 파일을 눌러가지고 저 폼이 사람 눈에 보여졌을 때 무엇을 할 거냐? C샵의 코딩 방식은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을 이벤트라 그러고 결과를 이벤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알맹이가 되는 거죠. 원인이 뭐냐? 폼이 켜졌다. then 뭐를 할 거냐? MQTT 브로커와 연결을 시키겠다. 켜지면서 자동으로 연결을 시키겠다 이 말이죠. 딱 요까지 해놓으면 여기 빨간 줄이 쫙 끄일 거예요. 요 부분은 수신부 처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MQTT 이벤트 핸들러라고 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여기 폼 로드 이벤트하고 같은 선상 있죠? 여기서 요걸 딱 집어넣어 줍니다. 빨간 줄이 사라졌죠? 그럼 이게 메시지 수신부가 됩니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연결을 했으면 끊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디스커넥트라고 된 거를, 그때는 원인이 뭐냐? 폼이 종료가 됐을 때 찾아보시면 클로즈드라고 된 거 있어요. 폼 클로즈드. 폼이 유저가 X 표시를 눌러가지고 껐다. 그때 자동으로 연결을 해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수신을 해야 되니까 서버에다가 나는 이런 토픽의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라고 등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거를 구독, subscribe라고 표현을 하고 subscribe 토픽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를 요 연결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법적으로 요 subscribe 함수 구현이 좀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는 토픽하고 QoS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구독 등록을 위해서는 토픽과 QoS. QoS는 Quality of Service일 겁니다. 아마 3개가 있거든요. 0, 1, 2 3개가 있는데 시작점에서 출발점까지 메시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거냐에 대한 어떤 규칙 같은 건데요. 0이면 가장 보장을 안 해주는 거고 2면 가장 보장을 해주는 건데 0으로 해놔도 아주 잘 날아가기 때문에 0으로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픽하고 QoS는 숫자고 토픽은 문자열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subscribe 함수가 스트링 배열하고 바이트 배열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놓은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개의 토픽을 하나의 함수로 호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그런 거는 뭐 모르셔도 되고, 자, 스트링 배열을 만듭니다. my topic. 요것도 이색적이죠? 요것도 이색적이죠? 잘 보세요. 여러 개의 랭귀지를 한다는 것은 각각 랭귀지마다 특성을 이해를 하신다는 건데요. 아두이노에서 int 배열을 만든다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int num 1, 2, 3, 4, 5 하면 5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int num 5 한 다음에 num 0에다가 1을 넣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C샵에서는 그 자료형 뒤에 배열 기호가 붙습니다. num equal 1, 2, 3, 4, 5. 왜 이렇게 해놨냐? 저도 모릅니다. C샵을 만드신 위대한 분이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스트링 뒤에 요 대괄호가 붙는다는 것은 이거는 스트링 배열을 의미를 하는 거고, 배열의 요소를 집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괄호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각 안에 배열의 요소는 요거 하나하나랑 같은 거니까 스트링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녹한다의 워터 레벨이라는 토픽을 구독하겠다. 요소가 1개짜리 배열이 되는 겁니다. 2개 이상이라면 여기 콤마 찍고 딱딱딱딱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QoS도 바이트 배열입니다. my QoS 0 됐죠? 그럼 만약에 얘가 복수개다, 요렇게 2개다, 워터 레벨 1, 2 요렇게 있다, 그럼 QoS도 당연히 2개여야 되겠죠? 0, 0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1개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my topic이 여기 들어가면 되고 my QoS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끝났죠? 자, 그러면 구독 등록을 해놨으니까 여기 수신 처리하는 대로 메시지가 들어오게 될 건데요. 그걸 어디다 출력을 할 거냐? 러프하게 요 레이블에다가 일단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레이블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디자이너에다가 딱 잡아놓고, 자, 얘 이름이 레이블 1입니다. 레이블 1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고, 레이블 1에다가 텍스트로 수신받은 메시지를 출력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MQTT 메시지를 받았다가 원인이 되는 거죠. 받았을 때 뭐 할 거냐? 레이블 1에 들어가는 저 텍스트에 수신받은 데이터를 출력을 하겠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조금 전에 봤던 값이 C샵 화면에 갑자기 뜨기 시작했다, 그죠?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수이고 두 번째는 퍼센테이지잖아요. 이제 저 값을 구분을 지어야 되겠죠? 레이블 2개를 딱 구성을 하시고 콤마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싹둑 자르는 겁니다. 이게 로우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자, 로우 데이터 점 찍어보시면 스플리트라는 함수가 있고 그때 구분자가 콤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스플리트 함수의 반환을 잘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스트링 대괄호 있죠? 스트링 배열로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링 배열로 이 값을 받습니다. my data. 그리고 my data의 배열이니까 첫 번째 값을 여기다가 띄우고 두 번째 값을 레이블 2에다가 띄우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개가 이제 값이 쪼개졌다, 그죠? 위에는 그
그 수위 센티미터고 밑에는 퍼센테이지 값이죠. 저거를 보기 좋게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수위 단위는 센티미터. 요거는 백분율. 백분율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었는데 계속 제가 퍼센테이지라고 하고 있었네. 자, 요렇게 딱 하면 자, 수위와 백분율이 C샵 하면 이제 빡 뜨기 시작했다. 그죠?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렇게만 해두고 쓰시려면 컴팩트하게 화면을 요렇게 줄여가지고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내 컴퓨터 화면 귀퉁이에다가 요렇게 두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고 쓰다가 그 다음 지금 C샵에서 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툴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툴은 이 프로젝트 폴더가 있거든요. 프로젝트 폴더를 알아서 잘 저장한 데를 찾아가시면 여기 있죠. 바이너리 폴더 안에 잘 보시면 요 exe 실행 파일 있죠. 요거를 바탕화면에 두고 더블 클릭해서 쓰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딱 하면 딱 실행이 되죠.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대로 동작하는 겁니다. 하나, 멀티 클라이언트도 지원합니다. 2개. 그죠? 신기하죠? 요렇게 두고 쓰실 수 있다는 거. 됐고. 그럼 요까지만 해놓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수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가물가물한데요. 물 좀 먹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화면에 값을 띄우는 거는 요 정도만 하면 아주 손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프에 값 출력하는 거는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느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보시면 차트라고 된 게 있을 거예요. 차트를 여기다가 딱 박아 넣습니다. 뭔가 이미 그려져 있다, 그죠? 요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딱 다시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를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요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다 하는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얘를 딱 누르고 우측 하단에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5개의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리즈라는 걸 선택을 해줘요. 시리즈에 여기 옆에 보시면 점점점이라고 된 거 있죠? 요거를 딱 눌러줍니다. 그리고 차트 타입을 꺾은선 그래프로 바꿔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차트 타입 보이죠? 요거를 라인 그래프로 바꿔줍니다. 라인. 그 다음 마커도 하나 추가해 줄 건데, 마커 스타일을 요 서클, 그 다음 좀 크게 요렇게 해놓으면 눈에 확 띄겠다, 그죠? 요 모양으로 그려지도록 하고. 그러면 저 차트가 언제 그려지느냐? 결과잖아요. 차트가 그려진다 하는 거는 결과고, 원인이 뭐냐? MQTT 메시지를 받았을 때 차트가 그려진다가 되는 거니까 요쪽에서 차트가 그려지면 됩니다. 보자. 차트 어떻게 그리더라? 잠깐만요. 자, 차트 1에 여기서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전 지식은, 차트에 5가지 컬렉션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시리즈하고 차트 에어리어입니다. 차트 에어리어라는 것은 뭐냐면, 차트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워크스페이스예요. 큰 하나의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 에어리어는 그 안에 차트가 몇 개가 들어가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인 차트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하나하나가 차트 에어리어입니다. 그러면 차트 안에 차트 에어리어가 4개인 상황이죠. 요때 시리즈가 뭐냐면,
그래프가 하나가 그려지나 두 개가 그려지나 세 개가 그려지나 이겁니다. 얘는 세 개가 그려졌죠. 차트 에어리어 1에는 시리즈가 3개인 거고 차트 에어리어 2에는 시리즈가 1개인 거고 나머지도 1개씩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두 줄로 그려졌다면 얘도 차트 에어리어 4번은 시리즈가 2개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죠? 그럼 지금은 차트 에어리어도 1개고 시리즈도 1개다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러면 차트 에어리어 1의 시리즈가 복수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거 어차피 1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들어가는 포인트 셋에 값을 add 해주겠다. add xy add y y 값만 추가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때 들어가는 값이 뭐냐면 수위 값이 들어가면 되는데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아마 숫자 값이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되나?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그래프 그려진다, 그죠? 아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 그릴 때에 희망하는 타입이 리얼타임 그래프잖아요. 지금 이거는 누적 그래프입니다. 점이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거 보이죠? 무한히 점이 늘어나는 형태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윈도우 사이즈가 한 20 정도 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가장 올드한 데이터가 빠지면서 윈도우가 시프트 되는 방식으로 그려지기를 희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가 20개 이상이 되면 가장 올드한 데이터를 하나씩 지우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다 하는 거죠. 일단 하나 집어넣고 차트에 요소를 집어넣는다. 일단 하나 하고 그 다음 개수가 20개 이상이라면 전체 개수가 20개 이상이라면 차트 1의 시리즈 0의 그래프 하나의 그래프 라인이 시리즈라고 했죠. 요 놈의 포인트 셋의 카운트 그 점의 개수가 20보다 크다면 if 그죠? 크다면 가장 먼저 들어왔던 데이터를 하나 지우겠다. 하나 빼버리면 되겠죠? 차트 1의 시리즈 0의 포인트에 remove at 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remove인가 remove at인가? remove at이 맞을 거예요. 인덱스로서 뭔가 하나 지우는 건데요. 0번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거 0, 1, 2, 3, 4 순서로 들어오다가 0번이라고 하면 가장 제일 처음 들어왔던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놈을 지워라 이 말이죠. 그럼 20개 이상이라면 가장 먼저 들어온 거를 지우게 되는 거니까 항상 데이터가 20개를 유지를 하게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2개, 3개, 4개, 5개, 6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 18, 19, 20 이제 됐죠? 지금부터는 데이터가 시프트 되는 겁니다. 점의 개수가 더 늘어나지 않고 밀려나가면서 그려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선호하는 그래프 그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무한히 계속 점이 늘어나면 빽빽해지면서 보기가 어려워질 거잖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개념상 하나 더 확장할 수 있는 게 요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오늘 거기까지는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데코레이션이에요. 뭐 요런 거 타이틀 눌러가지고
화면을 미려하게 꾸미는 파트가 남는 거거든요. 네임 텍스트 어딨냐? 여기인가? 여기 맞구나. 노칸다의 물탱크 용량, 물탱크 수위. 자, 뭐 폰트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키워가지고 뭐 글자체 이런 것도 선택하실 수 있으니 딱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위는 뭐지? 됐고, 뭐 요런 것도 뭐 제목, 폼 선택, 폼도 뭐 바꿀 수 있거든요. 폼의 텍스트 선택해가지고 노칸다의 수위 측정기 요런 식으로 바꾸면 제목 표시줄에 이름이 타이틀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노칸다의 수위 측정기 보이죠? 요거 만들어 가지고 쓰면 컴퓨터 항상 켜두고 쓰실 분들은 뭐 요렇게 해두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C샵 보시면서 나는 이런 기능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노칸다가 뭐 가능할 것 같으면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자, 3번 다 됐죠? 4번 노드레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드레드 플랫폼에서 측정한 수위 값을 출력하시오. 자, 노드레드도 공짜로 쓸 수 있고요. 설치해서 쓰시면 되는데 설치하는 방법, 설치가 안 돼 있거나 노칸다가 하는 예시는 일단 윈도우 환경입니다. 윈도우에서. 원래는 이걸 리눅스에서 쓰고 일반적으로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많이 돌립니다. 근데 노칸다는 윈도우를 더 편리하게 쓰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애플 데스크탑 사가지고 윈도우 설치해서 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와 비슷하게 못 말하고 있는 거냐 지금. 하여간 노드레드 설치하는 방법 모르시겠으면 마찬가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설치하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설치가 됐다면 자, 여기 명령 프롬프트 cmd라고 치면 나오는 요 까만 화면 있죠? 우리 컴퓨터 잘하는 척 하고 싶을 때 요거 가지고 막 하잖아요? IP config 막 이렇게 막 나오면 옛날 사람들 뭔가 엄청나 보인다. 옛날에는 영어로 나와서 더 멋있었는데 그죠? 지금은 한글로 나와서 조금 좀 멋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다가 노드 빼기 레드라고 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면 실행이 됩니다. 됐죠? 요거 끄면 안 됩니다. 내려두고 그 다음 웹 브라우저로 가셔가지고 127.0.0.1에 콜론 1880 포트로 들어갑니다. 이게 노드레드의 대시보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대시보드래 워크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노드레드도 C샵처럼 원인과 결과로 그 블록과 블록 간의 연결 커넥티비티를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하는 방식인데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노드레드 오늘 노칸다가 하는 거 보고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칸다의 노드레드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럭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모양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꼭다리가 붙을 수 있는 거, 왼쪽에 꼭다리가 붙을 수 있는 거, 양쪽 다 꼭다리가 붙을 수 있는 거. 그럼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이 출력이고 왼쪽이 입력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뭔가를 반대쪽으로 뱉어내는 쪽 애입니다. 출력만 있는 애고, 얘는 뭔가 받아서 처리를 하는 애입니다. 입력만 있는 애고, 얘는 받아서 반대로 뱉어내는 애.
입력과 출력이 둘 다 있는 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마다 각 블럭마다 고유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두 가지 블럭입니다. 얘를 인젝트 노드라고 부르고 얘를 디버그 노드라고 부를 건데요.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 다음 요 놈을 더블 클릭을 해서 반대로 뱉어내는 알맹이를 녹한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포하기를 눌러야 반영이 되는 거예요. 딱 눌러줍니다. 그리고 요 벌레 모양을 딱 눌러서 요 버튼을 딱 눌러주면 녹한다입니다 라는 게 여기 출력이 된다, 그죠? 요쪽 반대쪽으로 뱉어내진 게 요쪽으로 들어가면서 요쪽에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번에는 요쪽에다가 뭐가 달라붙느냐? MQTT in이라는 노드가 달라붙을 건데요. 쌍따옴표 누르고 브로커 등록은 여기 연필 모양 눌러가지고 아까 전에 브로커 주소 여기 쓰시면 됩니다. 써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딱 등록시켜 주시고 토픽이 녹한다에 뭐였죠? 워터 레벨이었죠? QoS는 그냥 대충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배포하기 눌러줍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C샵에 떴던 그 숫자 두 개가 이번에는 노드레드에 날라오기 시작했다, 그죠? MQTT 메시지를 노드레드가 이렇게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C샵에서는 해야 되는 작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노드레드에서는 그냥 하니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노드레드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콤마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제 분리를 해내야 되겠죠? 노드레드의 블럭 중에 잘 보시면 CSV라고 된 블럭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가라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이번에 잘 보시면 데이터가 CO 콜1, 콜2라는 걸로 오브젝트로 분리가 됐죠. 짠! 쪼개졌잖아요. 그럼 노드레드 쪽에서 노드레드를 좀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1번 네모난 박스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부를 거예요. 노드에서 노드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 주고받는 기본 오브젝트가 message.payload입니다. 그러니까 message.payload라는 변수 이름을 가지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기본 택배 박스 이름이 message라는 오브젝트 안에 payload라는 필드 이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message.payload를 얘한테 주고 얘가 message.payload를 얘한테 주는데요. 그때 message.payload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요거 두 개를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 COL 칼럼 1, 칼럼 2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message.payload가 기본 블럭이 되는 거고 칼럼 1, 칼럼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출력하는데 message.payload 칼럼 1을 출력을 하겠노라 라고 하면 한 개의 값만 뜨게 되겠죠? 이렇게 165 딱 한 놈만 지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요거 지우고 노드레드 대시보드에다가 저 값을 출력을 해볼 건데요. 텍스트라고 된 거 두 개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텍스트는 물탱크 수위라고 쓰죠. message.payload에 칼럼 1이 수위 값이 날라오죠. 칼럼 1, 2. 두 번째는 퍼센테이지고. 그럼 얘는 백분율. 칼럼 2. 자, 뭐가 더 매력적인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딱 꽂고 배포하기 누른 다음에 주소창 하나 더 열고 127.0.0.1:1880에 슬러시 UI라는 경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백분율 물탱크 수위 바로 튀어나온다, 그죠? 그리고 게이지라는 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레벨이라고 하는 저 타입이 있거든요. 요거 하고 백분율 물탱크 수위 message.payload의 칼럼 2 값을
0에서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단위는 퍼센트 이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물탱크 높이가 8%다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죠. 뭐 이제 화면을 미려하게 하는 거는 이제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물탱크 수위 뭐가 뭐지? 자, 요렇게. 그럼 요거 딱 보면 아, 물이 한 요만큼 지금 있으니까 상당히 부족한 거다 하는 게 시각적으로 바로 느낌이 빵빵 오신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하면 이제 차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차트. 원아워 1시간의 데이터를 잠깐만요. 얘는 바로 이렇게 끼면 아마 안 그려질 건데 안 그려진다, 그죠? 그래서 이 차트라고 하는 컴포넌트에는 반드시 message.payload로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노드레드 사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중급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봐두세요. change라는 노드가 있을 거거든요. 이 change를 이용을 해가지고 message.payload의 column2 값을 column1의 값을 message.payload라는 이름으로 치환하겠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해서 딱 바꿔 끼워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가 쫙쫙쫙쫙 그려지죠? 이 지금 그려지는 그래프는 X축이 타임입니다. 시간으로 그려지고 1시간 동안의 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 데이터 수집한 거에 라인 그래프를 그려준다. 쭉쭉쭉쭉쭉. 점의 개수로 하려면 뭐 옵션을 선택하시면 돼요. 요 점 포인트 개수를 지정을 하시거나 여기 안에서 뭐 색깔 바꾸고 하는 거 다 되니까 알아서 복잡 해가지고 화면 예쁘게 만드는 거는 이제 따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기본 형태는 이게 다죠. 그리고 맞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MQTT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들끼리의 통신이거든요. 그럼 그때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내주는 이 초음파 센서가 달린 얘도 MQTT 입장에서는 서버 빼고는 다 클라이언트잖아요. 얘도 클라이언트고, C샵으로 조금 전에 만든 걔도 MQTT 클라이언트고, 노드레드로 만든 얘도 MQTT 클라이언트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센서 값을 보내주는 애가 서버 쪽으로 퍼블리시, 노칸다의 워터 레벨이라는 토픽으로 센서 값을 퍼블리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서버에서는 노칸다의 워터 레벨이라는 토픽을 구독하는 모든 디바이스한테 메시지를 다 보내줍니다. 전부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C샵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얘도 받고 얘도 받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종류가 구분이 없어지죠. 그리고 C샵하고 노드레드하고 앱 인벤터하고 홈 어시스턴트하고 MQTT하고는 명확히 구분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MQTT라는 것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고, C샵하고 노드레드 이런 거는 그 값을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결정을 하는 하나의 IoT 플랫폼이 되는 거죠. 잘 기억해 주시고, 둘 다 동시에 이렇게 서버로부터 값을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요게 한 가지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점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노드레드의 강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IoT 하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스마트폰으로 보여지거나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IoT 하려는 분들의 목적이 그걸 거예요. 굳이 컴퓨터를 켜가지고 내가 뭔가를 제어를 한다. 이상하잖아요. 뭐
어딘가 뭐 문을 갑자기 닫아야 되는데 컴퓨터 켜가지고 닫고 컴퓨터 끄고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항상 켜져 있는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 누워 가지고 뭔가 제어하는 거를 항상 IoT가 우리가 IoT 사용한다는 거에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그 목표를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 조건은 지금 노드레드가 설치되어 있는 이 컴퓨터가 24시간 켜져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서버가 되는 겁니다. 이 서버에 스마트폰 가지고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일단 이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아내야 됩니다. 192.168.03이라는 IP 주소를 쓰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크롬 브라우저. 그리고 여기다가 192.168 0.3에 이미 여기 등록이 되어 있네요. 1880에 UI 경로로 딱 들어가면 조금 전에 컴퓨터 화면에서 봤던 게 여기 튀어나오죠. 그러면 모바일로도 그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단 지금 노드레드를 쓰는 이 전제 조건은 이 스마트폰하고 이 노드레드 서버하고는 같은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나옵니다. 집 밖에 아니면 이동통신망에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이 화면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항상 노드레드에 이 화면을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거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니까 키워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기에 DDNS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키워드로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스스로 그 길은 이제 나아가시면 되고, 제가 녹한다가 알려드리는 바운더리는 이 스마트폰은 조금 전에 노드레드가 돌아가고 있던 컴퓨터하고 같은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안 될 때는 이동통신망 LTE에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 집 밖에 나가 있거나 그럴 때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드레드 됐죠? 노드레드 격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드레드 설치하시게 되면 요거 똑같이 한번 돌려보시려면 제가 요 제이슨으로 표현된 이런 코드를 남겨드릴 거예요. 요거 카피 하셔가지고 요 땡땡땡 누르고 가져오기 하신 다음에 여기 집어넣고 가져오기 누르고 임포트 카피 누르시면 제가 올려드린 것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4번 예제였습니다. 노드레드 코드. 아두이노 ESP8266에 들어간 코드는 2번하고 지금 몽땅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앱 인벤터에서 수익 값을 출력하시오. 이번에는 앱 인벤터로 한번 가보죠. 힘들다. 잠깐만요. 끌고 좀 끄고. 오늘 너무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만들고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럽지는 않으신가요? 뭐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뾰족하게 해야 되는데 한 개만 하게 되면 문제가요. 방송 분량이 안 나옵니다. C샵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9시 반쯤 해가지고 방송이 끝나게 되는 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결국 이렇게 종합예술 형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심사 있는 부분만 이렇게 쏙쏙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녹한다는 하루 방송 분량을 3시간으로 잡고 있으니까, 자, 구글에서 앱 인벤터라고 검색하시면 요 나오고요.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Create App 누르시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는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툴이라고 했죠. 요거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설치하게 되면 똑같이 내가 만든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example 494-5라고 만들죠. 자, 5번 적어놨구나. 자, 요것도 아까 C샵 했던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C샵에서 하는 거하고 퍼펙트하게 똑같습니다. C샵에서는 용어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 디자이너고 요거를 폼이라고 부릅니다. 윈도우 폼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얘네들을 구성 요소 혹은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얘도 똑같아요. 컴포넌트라고 지금 얘를 부를 건데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요 프로퍼티 속성창입니다. 각 프로퍼티에 뭐 글자 크기는 뭐고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뭐고 색깔은 뭐고 요런 것들 설정하는 거 프로퍼티 속성이라고 부르고 각 컴포넌트마다 프로퍼티는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다음 이게 윈도우 C샵에서 화면을 UI를 구성하는 디자이너라면 얘는 블록스라는 걸 눌러가지고 블록 코딩 이렇게 블록끼리 본드로 붙여가지고 코딩을 안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블록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앱 인벤터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 테크닉이 낮은 유저를 대상으로 이거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자유도 있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이런 거 가지고 앱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까지 교육 목적으로 간단하게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만들 건데 자바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료형이 뭐고 클래스가 뭐고 인터페이스가 뭐고 상속이 뭐고 배우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딩 파워가 약한 분들의 프로그래머로서의 어떤 흥미 유발을 하기 위해서 블록 코딩이라는 걸 만들어 놨고 얘가 대표적인 하나의 블록 코딩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앱 인벤터입니다. 얘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겠죠. 내가 만든 거를 내 폰에서 돌릴 수 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고 내가 만들 수 있다. 재밌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얘도 MQTT 그 앱 인벤터도 MQTT가 기본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앱 인벤터에서는 그거를 익스텐션이라고 부릅니다. MQTT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야 MQTT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MQTT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주체가 돼가지고 뭐 서드파티 컴퍼니처럼 누군가가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주기보다는 앱 인벤터를 좋아하는 어떤 유저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단체라든지 거기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 완벽하게 동작하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보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단 제가 지금까지 쭉 써왔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게 될 MQTT 익스텐션은 앱 인벤터라는 어떤 뭔가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다 하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놈이 무엇이냐? 제가 다운을 딱 받아놨어요. 어딨지? 요건데요. 확장자가 AIX 파일입니다. 요거 제가 기억을 할라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블로그에 코드 업로드 할 때 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가 기억이 나면 집어넣어 놓을 건데요. 혹시나 코드 업로드 되는 제 그 블로그 아시죠? 그 블로그에 요 경로가 없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요 주소를 바로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빼먹었으니까 나중에 추가해 놓을게요 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나 안 돼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간 저 AIX라는 저 파일을 확보를 했으면 익스텐션 누르셔가지고 import extension 저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import 그리고 좀 기다립니다. 각자 관심 분야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요. 칭찬 감사합니다. 종합예술. 젊은 태양님 실시간 처음 보세요?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출석 체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가 기록이 되니까요. 제가 계속 아이디를 이렇게 호명해드리다 보면 아이디가 머릿속에 이렇게 외워지거든요. 제가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의 아이디를 외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알케미스트님, 연금술사님처럼 저렇게 출석 체크라고 공문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자, 조금 기다리면 요렇게 뭔가 하나 여기 생겼다 그죠? 요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놓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Non-Visible Component라고 추가가 됐죠? 요게 이제 MQTT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이고 여기 컴포넌트에 저 MQTT 클라이언트 선택해 놓은 채로 요 브로커라고 된 부분에 아까 전에 브로커 주소 있었죠? 요거를 여기다가 때려 넣습니다. 요까지 하면 MQTT 쓸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UI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버튼을 하나 두고 버튼 하나, 레이블 하나 둘 겁니다. C샵에서 했던 거하고 작업 방식이 똑같죠? 그리고 요 레이블에는 이 뭐냐 접속 상태를 표현을 할 거고 버튼은 이거는 접속하는 버튼입니다. 서버와 접속하기. 물론 얘도 아까 C샵처럼 어플리케이션이 켜졌을 때 자동으로 접속하겠다라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물리적인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두 개 다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주고 꾸미는 거 이런 거는 직접 하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되실 거니. 얼라인 어딨지? 얼라인 있네.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 자,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하고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또 레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레이블 하나 더 해가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놓습니다. 결과. 그럼 얘가 이름이 레이블 1이 되는 거고 얘는 버튼 1이 되는 거고 얘는 레이블 2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고 블록스로 갑니다. 그럼 조금 전에 추가했던 3개가 여기 들어가 있죠. 얘도 원인과 결과입니다. 먼저 버튼 1을 클릭한다. 여기 보시면 똥 색깔로 된 거 보인다 그죠? 얘가 이벤트 블럭이라고 하는 건데요. C샵에서 아까 봤듯이 원인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클릭을 했다. get focus. 포커스를 줬다는 얘기는 이거 뭐라 하면 좋을까? 클릭을 한 거라기보다는 하여간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클릭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하여간 저거는 무시하고 롱 클릭, 오랫동안 꾹 눌렀다 이 말이죠. 그 다음 lost focus. got focus라는 것은 뭔가 이거 두 개는 무시하겠습니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터치 다운, 터치 업 이거는 중요하죠. 터치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안 눌러진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안 누르고 있다가 눌렀다, 누르고 있는 그 상태, 누르고 있다가 뗄 때 그때가 터치 업이 되는 거고 터치 다운하고 터치 업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된 게 클릭이 되는 거죠. 눌렀다가 뗀다, 그게 클릭이잖아요. 안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른다, 터치 다운, 누르고 있다가 뗀다, 터치업. 뭔데 몰라도 됩니다. 우리 클릭만 알면 되죠. 눌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MQTT 클라이언트 블럭에 커넥트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땡 하면 달라붙죠. 서로 안 붙는 거는 해봐야 안 붙습니다. 요런 거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인다고 붙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원인 뒤에는 항상 결과가 와야 됩니다. 원인 클릭을 했을 때
MQTT 서버하고 커넥트 하겠다 이 말이고, 클린 세션에는 로직에 true라고 된 거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버튼 1을 누르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서버하고 MQTT 브로커하고 접속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MQTT 클라이언트의 Connection State Changed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얘는 어떤 원인이냐? 서버와 접속을 시도했을 때 그 상태를 반환을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연결 안됨, Disconnect, Connecting, Connected, 접속 안됨, 접속 중, 접속 완료. 그리고 레이블 1에다가 set text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접속 커넥션 스테이트가 체인지 될 때, 접속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레이블 1에다가 스테이트 스트링을 붙이겠다. 스테이트 스트링에 현재 상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요까지 한 상태에서 커넥트에 AI 컴패니언이라고 눌러줍니다. 그럼 요 6자리 문자 메모해 두시고, 그리고 얘도 지금은 테스트하는 과정이거든요. 테스트에 사용되는 스마트폰하고 개발하고 있는 요 컴퓨터하고는 같은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테스트 할 때는. 나중에 테스트가 다 되고 배포한 다음에는 뭐 USB나 이런 걸로 그 설치 파일을 넣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보시고, 앱스토어에 싹 가가지고 요거 다운받습니다. AI 컴패니언이라고 딱 검색하시면 요 저 벌집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요거 다운될 겁니다. 요거 딱 선택하시고 여기 하얀 색깔 입력하는 데다가 조금 전에 6개의 문자 집어넣습니다. YTLAMH, 그리고 이 오렌지 색깔 버튼을 딱 눌러줍니다. 그럼 컴퓨터 쪽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바로 요렇게 뭔가 변화가 있다가 조금 있으면 짠 요렇게 나오죠. 서버와 접속하기를 누르면 Connecting, Connected, Connected라고 떠 있으면 이제 접속이 완료가 된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접속해두면 다음 리부트하기 전까지는 다시 커넥트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단 한번 이렇게 해두고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MQTT 서버로부터 센서가 보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구독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구독 등록을 할 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서버와 접속을 한다. 서버와 접속이 완료, 완벽하게 서버와 접속이 커넥트 된 다음에 구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커넥션 스테이트 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접속이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지점을 보장을 해가지고 그때 구독을 하겠다라는 블럭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 블럭이 이겁니다. subscribe 블럭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두면 이제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서버와 접속을 해라 라고 하고 구독 등록을 하겠다. 그럼 서버와 접속을 하라 라는 명령이 들어간 거지, 서버와 완벽히 접속을 했냐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잘 보고 외우십시오. 이것도 제가 찾아낸 방법이에요. 조건문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if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졌죠? 이렇게 많지. 그렇죠. if 우리 if 문이죠. 요 now new state가 connection state 중에 state connected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가 접속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식이 들어가면 되겠죠. 로직에 같다 블럭을 가지고 와서 요게 요거하고 같다면 접속이 완료된 거고, 그때 구독 등록을 하고, 텍스트는 스트링 블럭입니다. 토픽이 노칸다의 워터 레벨이었죠. QoS는 그냥 0으로 붙여두고 쓰시면 됩니다. 땡 하면 끝났죠. 그럼 이건 구독 등록을 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다시 MQTT 클라이언트 가보시면 메시지 리시브드라는 또 원인이 있죠.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때 메시지가 들어오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레이블 2에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결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리플래시 해줘야 되겠네요. 자, 리플래시. 자, 접속합니다. 커넥팅, 커넥티드. 측정값이 앱 인벤터 스마트폰 화면으로 날라오기 시작했죠. 그럼 저거를 분리를 해내가지고 이제 출력만 하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요 두 개 해가지고 레이블 2, 3에 나눠가지고 출력을 할 겁니다. 글자 크기 와방 키워가지고. 너무 큰가? 자, 문제는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요게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 로우 데이터죠. 수위, 퍼센테이지. 문자열로 들어오는 건데, 앱 인벤터에서 저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스트링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링 연산에 스플리트라는 블럭이 있거든요. 아까 C샵에서도 스플리트라는 함수 썼었죠. 요 놈을 구분자가 콤마입니다. 콤마라는 스플리트를 그 구분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쪼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요 반대쪽 꼭다리로 나오는 데이터가 배열이 나왔죠. 아까 전에 C샵에서는 스트링 어레이가 나왔었잖아요. 얘가 배열이라는 게 중요한데 앱 인벤터에서는 그 배열을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리스트 됐죠? 그러면 스플리트 쪼갠 거를 지역 변수 하나에 먼저 집어넣습니다. 이니셜 로컬 변수 만드는 거 있죠? 이 왜 두 개냐? 자, 지역 변수 이름을 myData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럼 요 쪼개진 결과를 요 myData에 집어넣고 get myData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요소가 두 개짜리인 배열인 상태다. 그죠? 배열이죠. 그 배열에서 인덱스로서 접근하는 블럭이 select list 아이템의 index라고 된 거 요겁니다. 그럼 리스트가 배열이 얘가 되는 거고 인덱스가 들어가면 되는데 요때 주의하실 것은 우리 다른 랭귀지에서는 모조리 다 제로 인덱스잖아요. 배열의 제일 첫 번째 것은 항상 인덱스가 0입니다. 그런데 앱 인벤터에서는 가장 첫 번째 게 1번이에요. 1번. 그럼 이게 요 자체가 요까지가 의미하는 게 수위가 되는 거죠. 몇 센티미터 하는 거. 그거를 여기다가 프린트하고 레이블 3에다가는 2번을 프린트해라.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자, 어마어마하죠. 자, 서버와 접속하기. 자, 값이 두 개가 쪼개진 거 확인이 됐죠? 앞에 접두사랑 전미사랑 붙이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접두사, 전미사. 수위 백분율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거 하는 블럭은 스트링 처리니까 또 텍스트로 가셔가지고 join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문자열을 붙이는 블럭이 되는 거고 세 가지가 붙게 되겠죠? 여기 톱니 눌러서 요 꼭다리를 세 개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 데이터가 가운데 이렇게 낑기겠죠? 접두사, 전미사를 붙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느낌 좀 오시나요? 그럼 요거는 접두사가 물탱크 수위, 전미사는 단위를 말하는 거겠죠? 센티미터. 얘는 백분율, 단위는 퍼센트.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바로 뜨고 있네요. 물탱크 수위, 백분율. 그럼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앱 인벤터에서 아래쪽에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칸다의 앱 인벤터 시리즈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값을 가지고 라인 그래프, 막대 그래프, 도넛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제가 진딱 만들어 놨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래프 차트를 플로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조금 허접하기는 한데 물탱크 그냥 높이 확인할 생각이라면 요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죠? 그리고 얘는 나중에
방금 보신 그 과정은 테스트, 내가 만들고 있는 앱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빌드라고 된 게 있습니다. 빌드 누르시고 안드로이드 앱 APK 요거를 딱 누르시면 지금 만들어진 이게 설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APK 파일로 뱉어내지거든요. 그 파일을 내가 이제 써야 될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아서 그 누르시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그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쓰듯이 내가 누를 때마다 만들어 놓은 대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커넥트 눌러서 AI 컴패니언 한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다 만들어진 거는 빌드 눌러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C샵에서도 그랬죠.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꾸어진 게 exe 파일이거든요. C샵 인폼의 최종 결과물이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요거였죠. 얘도 똑같이 지금 동작하고 있겠죠. 요게 꾸어진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앱 인벤터에서 프로그램이 꾸어진다는 거는 요걸 눌러가지고 친구한테 주고 뭐 엄마한테 깔아주고 아니면 뭐 내가 사장이면 부하 직원한테 설치해가지고 네 물탱크 이제 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니까 물탱크가 10%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기싸대기를 한 대씩 맞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깔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눈 빠지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노칸다가 만들어 놓은 이 기본 뼈대는 제가 AIA 파일로 익스포트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둘 거거든요. 여기 보이죠? AIA 파일. 요거를 프로젝트, 임포트 프로젝트 요거 눌러가지고 제가 업로드 해놓은 AIA 파일을 선택하시면 얘가 똑같이 복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방금 보신 게 5번 예제입니다. 되다. 그래프까지 잡아 놓을까? 아니다. 그래프는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 결과물이 너무 텍스트만 델렉 나오니까 너무 결과물이 좀 심심한 느낌이 있네요. 아니다. 괜히 손댔다가 더 어지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젊은 태양님이 이제 딱 제가 다음 해야 될 거를 찝어주셨네요. 홈 어시스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는 이제 다 끝났고요. 홈 어시스턴트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 어시스턴트를 기다렸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홈 어시스턴트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쭉 알려드렸죠. 1번, 2번. 무엇일까요? 홈 어시스턴트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 지금 보드가 MQTT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MQTT 메시지를 홈 어시스턴트에서 받아가지고 잠깐만요. 그렇게 하려면 홈 어시스턴트에 잠깐만요. 직접 브로커를 써야 되는데 하여간 홈 어시스턴트에서 직접 값을 받아서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ESP 홈에서 하는 방법이죠. ESP 홈에서 측정하는 방법. 그러면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1번 경우에는 제약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여기다가 적으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6번 예제. 홈 어시스턴트에서 애드온 브로커를 활용하고 MQTT IoT 보드에서 측정한 수위 값을 MQTT로 수신해서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뭔가 좀 어려워 보인다, 그죠?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그 고놈 홈 어시스턴트를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칸다의 홈 어시스턴트는 지금 가상 머신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부하가 걸리면 꺼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시다가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온다. 컴퓨터가 무리가 가서 꺼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돌아가기를 기원을 하면서, 저번에 한번 블루 스크린이 뜬 적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홈 어시스턴트를 항상 켤 때마다 쫄립니다. 조심조심해서 써야 되거든요. 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노칸다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쪽에 저 노칸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이렇게 폭풍 지원을 해주시면 노칸다가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니까 화력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님 반갑습니다. 은근히 홈 어시스턴트 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저는 홈 어시스턴트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보여가지고 손을 못 놓고 있습니다. 이거 용량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켜져라 빨리. 잠깐만요. 일단 그 조금 이따 하지. 이제 켜졌죠? 자, 당황하지 말고 홈 어시스턴트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튀어났죠? 상당히 혼잡스럽다, 그죠? 일단 지금 만들게 될 6번에서 제가 제약 조건을 하나 달아놨는데요, 애드온 브로커를 활용을 하라라고 해놨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물 인터넷 보드가 사용하고 있는 브로커가 외국에서 공짜로 제공해주는 이 브로커 서버인데요, 홈 어시스턴트에서 브로커, MQTT 브로커라는 개념은 자기 거여야 됩니다. 내 거. 그게 내 거가 아니고 남의 서버에 있는 브로커를 썼을 때의 문제는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마세요. 홈 어시스턴트에서 MQTT를 쓰려고 한다면 그 브로커가 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브로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외국에 있는 브로커를 쓸 경우에는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MQTT 어차피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까요. 외국에 갔다가 오는 개념이니까 내가 서버 센서는 집 밖에 있고 내가 집 안에 있더라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게 다 가능해요. C샵으로 만든 것도 그렇고 노드레드로 만든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저 MQTT 서버가 내 거잖아요. 내 거고 홈 어시스턴트 서버도 내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포트를 외부로 뚫어주는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잠깐만, 그러면 개념이 이상하네요. 그러면 개념상 지금 내용은 집 밖에 있는 물탱크의 유량, 수위를 집 안으로 가지고 오려면 물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보드 있잖아요. 그게 내 인터넷망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LTE 라우터를 쓴다는 거는 조금 그쪽으로 아시는 분들만 쓰실 수 있는 독특한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분명히 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만들 예제의 개념도는 그냥 쓰시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형태의 개념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쓸 수가 있냐?
이게 지금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 마우스 가지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자, 집이 있죠. 그리고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써놓을게요. 요놈 거리가 한 100m 정도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물탱크에 지금 사물 인터넷 보드가 이렇게 달릴 거잖아요. 보드가 이렇게 달리고 요 보드는 LTE 라우터에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LTE 라우터에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문제는 요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MQTT 서버 있죠? 얘가 내 거잖아요. 그죠? 내 거니까 요 서버를 외부에 연결할 수 있는 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있는 사물 인터넷 보드가 MQTT로 집 안에 보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워드가 DDNS입니다. 062 IP타임 혹은 자기가 쓰고 있는 062 회사 있잖아요. IP타임 DDNS 하는 방법 해가지고 IP타임 회사의 서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를 해서 데이터를 받는 거죠. 하여간 키워드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게 됐을 때는 문제가 내 사물 인터넷 보드가 집 밖에서 LTE망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에 얘가 접속을 한 거죠. MQTT는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물 인터넷 보드가 내 집에 있는 그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식별할 방법이 없으니까 접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DDNS를 하지 않고는 지금 만드는 예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다라고 보고 해보도록 하죠. 자, 구성하기 애드온 가서 먼저 MQTT 브로커를 켜겠습니다. 제가 꺼놨거든요. 시작하기. 됐죠? 그리고 지금 이 MQTT 브로커의 주소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이 주소는 이 컴퓨터 주소겠구나. 먼저 이 홈 어시스턴트가 노칸다 컴퓨터의 가상머신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잘 보시면 192.168.011이라는 IP 주소를 쓰고 있거든요. 192.168.011. 그리고 MQTT는 특별하지 않으면 포트 번호가 1883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지금 서버의 주소가 아두이노 코드에 변화가 생겨요. MQTT 서버의 주소가 뭐냐면 요게 되는 거죠. 192.168.01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192.168.011이라는 이 IP 주소를 DDNS로 외부에 뚫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포트 번호는 특별히 안 해도 자동으로 어딘가에 1883이라 적어놨을 겁니다. 여기 있죠? 1883. 그러면 됐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MQTT 브로커에는 ID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어디 있더라? 거기 어디 있더라? 여기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ID는 MQTT고 비밀번호는 123123이라는 유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홈 어시스턴트에서 MQTT 사용할 때 요 유저가 등록이 안 되면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저를 등록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 사물 인터넷 보드에 들어가는 코드에 인증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원래 외국에 공짜로 사용하던 서버는 어나니머스 서버, 그러니까 어나니머스 클라이언트 형태로 접속을 해가지고 서버의 아이디하고 포트 번호만 하면 그냥 아무나 접속을 하는 형태인데, 지금 홈 어시스턴트의 애드온으로 들어가는 MQTT 브로커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거 어디다 쓰느냐? 이미 노칸다는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커넥트라고 되어 있는 함수 있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매개 변수로 아이디 비밀번호 들어가면 됩니다. MQTT에 123.123. 그럼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자기 걸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수정사항이 생겼죠. 됐습니다. 요 코드를 사물 인터넷 보드에 새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내가 구독할 토픽을 적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메시지가 잘 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정치 시작 눌러가지고. 자, 아직 접속 안 됐죠, 와이파이에. 왜 안 오죠? 뻘쭘하네요. 왜 안 되지? 보자. NQTT 123 1884 잠시만요. 19180111 맞고 간다 이거들. 뭘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따따따따 오는 게 보여야 되는데요. 일단 뭐 날라온다 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동화 및 장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요거는 뭐 전에 했던 거니까 싹 일단 지우고. 잠깐만요. 여기서 메모 해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 없는 거네요. 자, 다 지우고. 원래는 아무것도 이렇게 없겠죠. 도우미 쪽으로 갑니다. 뭐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도우미 좀 어감이 이상하다고 하긴 했는데. 자, 일단 텍스트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수신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도우미 추가하기 우측 하단에 보이죠? 이걸 눌러가지고 텍스트 이름은 데이터라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도우미 추가를 하고 자동화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자동화 추가를 하면 되죠. 얘도 원인과 결과죠. 여기서 홈 어시스턴트에서는 원인을 트리거라고 부르고 결과를 액션이라고 부르죠. 트리거 원인이 뭐냐? MQTT 메시지 받았을 때 토픽이 뭐냐? 노칸다의 워터 레벨이라는 토픽에 메시지를 수신을 했을 때 then 액션이 들어가겠죠. 조건은 빼고 서비스를 호출하면 됩니다. 어떤 서비스냐? 조금 전에 만들었던 도우미 텍스트 박스에 인풋 서비스를 호출하면 되죠. 인풋 텍스트 찾습니다. 인풋 좀 더 써야 되나? 여기 있죠. 인풋 텍스트에 set value 요 서비스를 호출을 하고 그때 구성 요소는 누구냐면 요 데이터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도우미 있죠. 여기다가 받은 데이터를 저기다가 출력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요거 잠깐 들어가야 되는 알맹이가 있으니까요. 잠깐 제가 이거 메모를 해둔 게 있거든요. 그거 잠깐 가지고 오겠습니다. 특수한 키워드가 저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 잠시만 이거 지웠나? 여기 있구나. 자, 요겁니다.
페이로드를 받을 때는 요 구문을, 요 코수염 문법, 머스타치 문법을 적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게 요 일단 밸류 자리에다가 대충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땡땡땡 누르고 YAML 편집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 밸류 자리에 요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럼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신받은 페이로드를 set text 서비스를 호출해 가지고 그때 입력하는 값으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저장하기. 그럼 이게 만약에 정확히 돌아갈 경우에는 다 삭제, 전부 삭제하기, 그런 기능은 없나요?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메시지가 좀 안 날라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던데요. 그거는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성 요소 데이터. 그럼 여기까지 해놨을 때 값이 날라온다면 막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근데 안 뜬다는 얘기는 MQTT로 날린 메시지가 지금 요 서버 쪽으로 도달을 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왜 안 오지? 그때 잘 사용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잘 보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리셋 해보죠. 리셋. 서버하고 커넥트도 됐고. 오, 희한하네. 왜 안 오지? 그러면 이 MQTT 브로커를 잠깐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딱히 안 될 이유가 지금 없거든요. 다시 시작. 응? 좋아. 그렇다면 한 가지만 테스트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좀 당혹스럽네요.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보드 쪽으로 메시지를 한번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통신이 안 되고 있다, 그죠? 근데 이거 왜 접속이 됐다라고 나오지? 희한하네. (1, 2, 3, 1, 2, 3) 잠시만요. 커넥트에 제가 전에 했던 예제는 어떻게 해놨는가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내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한 게 맞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네요.
아, 찾는 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자,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녹한다가 시연했던 코드인데요. 한번 보죠. 192.168.011 맞죠?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들어가고, 아,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다. 이게 지금 돼야 되는데. 녹한다, 이 테스트. 녹한다, 이 워터 레벨. 코드가 정확히 안 들어갔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히 지금 제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당혹스럽습니다. 아! 가로가 한 게 없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이게 왜 실행이 되지? 컴파일 에러가 안 나네요. 자, 커넥트 함수의 이게 첫 번째 매개 변수고, 얘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 요거는 if 문이 닫히는 거니까, 요렇게 돼야 되는데, 컴파일 에러가 안 나는 게 신기하네요. 자, 아무튼 코드가, 오류가 있는 게 맞았네요. 자,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요런 이제, 제일 난감한 거죠. 에러는 안 나는데 작동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돋보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를 좀 꼼꼼히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 100% 됩니다. 자, 됐죠? 이제 값 들어온다, 그죠? 자축의 박수. 그럼 일단 로우 데이터를 홈 어시스턴트로 옮기는 거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요 값을 처리하는 게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홈 어시스턴트는 요 값을 제이슨으로 보내줘야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제이슨으로 업로드하는 형태로 수정을 할 거예요. 제이슨은 다들 아시죠? 지금 값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첫 번째 값은 레벨이라는 변수 이름을 한번 써보고, 두 번째는 PE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이슨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레벨에 예를 들어 들어있는 값이 뭐 3.77이다. 그 퍼센테이지에는 15.33이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키밸류 구조죠. 키에는 쌍따옴표가 들어가고 키하고 밸류의 구분은 콜론 가지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게 변수 이름이고 여기 들어가는 값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 둘 사이에는 콤마로 구분하고 시작과 끝은 중괄호 열고 닫고로 한다. 이게 값 두 개를 제이슨으로 표현한 한 가지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아두이노 쪽에서 요거를 쌍따옴표로 묶어서 스트링 my 제이슨이라는 데다가 잡아 넣을 겁니다. 근데 이 스트링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요 쌍따옴표 사이에 쌍따옴표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쓸 때는 앞에다가 역슬래시 기호를 붙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요렇게 해놓고 요 숫자 대신에 실제 측정한 숫자 값으로 치환을 하면 제이슨으로 값을 업로드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요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다 때려 넣습니다. 자, 이번에는 myJSON을 보내줄 건데요. 3.77 대신에 요 워터 레벨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요거는 외우세요. 요 자리 딱 바꿔칠 자리 블록 지정하시고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거죠.
요 자리 블록 지정하고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요거 됐죠? 그럼 myJSON이라고 된 스트링을 업로드 하는 겁니다. 요 코드 집어넣어서 홈 어시스턴트에서 뭐를 받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켜두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요 값이 뭐로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이슨 뜨고 있나요? 아, 제이슨으로 뜨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제이슨 로우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요거를 제이슨 파서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서 값을 나눠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구성하기 가서 자동화 장면에 도우미 2개를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숫자 값 2개를 저 제이슨에서 이렇게 발라내야 되니까 숫자 2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워터 레벨5, 아이콘은 약간 수위를 나타내는 요거 좋네요. 요걸로 하고, 최소값, 최대값, 수위의 최대값은 제가 20으로 해놨죠. 20. 단위는 센티미터. 집어넣으라는 대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주고. 왜 안되지? 뭐 안되는 건가 보네요. 선택이 안 된 거구나. 잠시만요. 이 또 뭐 당혹스러운 상황이. 일단 아이콘 안 하겠습니다. 워터 레벨 단위 센티미터 됐고, 두 번째는 백분율 퍼센테이지 0에서부터 100이고 단위는 퍼센트. 워터 레벨하고 퍼센테이지의 값을 로우 데이터로 들어오는 거를 제이슨으로 들어오는 걸 쪼개가지고 표시하는 방법, 홈 어시스턴트에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가가지고, 자, 요거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수정을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자동화는 하나의 원인에 결과를 여러 개 붙일 수 있거든요. 요 홈 어시스턴트에서는 MQTT로 여기 워터 레벨이라는 토픽으로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에, 일단 첫 번째 인풋 박스에다가 로우 데이터를 출력을 한다. 첫 번째 할 일, 아래쪽에 동작 추가하기, 액션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벤트 발생, 서비스 호출이죠. 서비스 호출에 숫자를 채워 넣는 거니까 인풋 넘버가 들어가겠죠. 인풋 넘버에 숫자 셋, 그때 구성 요소는 뭐냐? 워터 레벨이 되는 거고, 밸류의 값을 임의로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땡땡땡에 YAML 편집기로 가서 요 123, 123 대신에 이제 뭐를 집어넣느냐 라고 하면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보냈던 데이터에서 레벨이라고 하는 키하고 PER이라고 하는 키워드 두 개가 있잖아요. 그 키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트리거의 페이로드의 제이슨까지가 분리가 된 오브젝트를 말하는 거고, 거기서 점 레벨이라고 하면 요 놈이 딸려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요거하고 두 종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레벨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가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고 똑같이 서비스 호출 input number 퍼센테이지 값 대충 집어넣어 놓고 YAML 편집기로 가서 요거 123 대신에 잡아 넣는다. 저장 딱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로 가서 두 개 추가하는 거죠. 워터 레벨 뭐죠? 일단 잠깐 두고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는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뭐 잘못 썼나 보네요. 자, 다시 갑니다. 뭐지? 맞는데? 띄어서서 그런가? 워터 레벨 이 무슨 애매한 엔티티 이 부분만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지우고 결과물이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죠? 자, 요놈 삭제하고 다시 레벨이라고 하겠습니다. 레벨 20 추가하고 요거 삭제하고 서비스 호출 input number 레벨 요거 뭐냐 이건 또. 자, 됐죠? 6.3cm랑 32.38%. 요거는 나머지는 홈 어시스턴트 자체의 뭐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수위 레벨 같은 경우는 이게 선택이 안 되구나. 이거 왜 이렇지? 자, 레벨은 0에서부터 20까지 요렇게 띄워주고, 수위는 0에서부터 100까지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홈 어시스턴트의 장점은 아까 노드레드의 장점하고 똑같습니다. 얘 서버를 이렇게 켜두고 스마트폰 가지고 저 홈 어시스턴트에 접속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딱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딱 하고
자, 마이홈 이거 무시하고, 아, 여기가 맞구나.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지금 수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깔끔하죠? 이게 홈 어시스턴트 방법 1번입니다. 아, 생각보다 시간 많이 됐네. 큰일 났네. 자,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홈 어시스턴트는 클릭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따라 하시면 되고, 요 코드를 남겨드릴게요. 6번 예제. 다음은 ESP 홈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7번. ESP 홈에서 수위 센서의 값을 측정한 다음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자, ESP 홈이라는 게 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칸다가 사용하는 보드가 지금 요거 MQTT로 쓰고 있죠. 얘 빼고 홈 어시스턴트에 이미 등록해 놓은 보드가 있습니다. 요 보드 쪽으로 옮겨 가지고 ESP 홈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똑같이 그대로 달겠습니다. 됐고. 자, 꽂아두면 좀 기다리면 그놈이 어디가에 나오더라. ESP 홈 대시보드로 가면 나올 겁니다. 아마 노칸다 4번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그죠? 요 보드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 ESP 홈 매뉴얼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초음파 센서를 쓸 수 있게끔 얘네들이 세팅을 딱 해놨거든요. 찾아봅니다. 여기 있죠? 울트라소닉 센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서 센서 값을 바로 획득을 하면 일단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YAML 에딧 눌러가지고 이거는 맞다. 제가 다음에 해야 될 아주 독특한 예제인데 이건 다음에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이 트리거 핀하고 에코 핀을 어디 연결했냐라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이 화면이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요. 화면이 왜 이동이 됐죠? 이 무슨 일이지? 잠시만요. 환장하겠네. 잠깐만요. 일단 임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로. 일단 됐다 그죠? 자, 일단 요 초음파 센서가 어디 연결이 되어 있냐, GPIO 번호를 쓸 건데요. 트리거 핀이 D3번이고 에코 핀이 D4번에 연결해 놨는데, 제가 사용하는 보드하고 요 D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얘네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GPIO 번호를 쓰셔야 됩니다. 지금 위모스 D1R1인 경우에는 초음파 센서 연결해 놓은 핀이 5가 되고요. 에코 핀이 4번입니다. 이 상태로 두고, 그리고 이거는 센서의 그 옵션을 그대로 받아서 쓰니까 업데이트 인터벌을
2초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인터벌 2세크.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측정한 값이 화면에 일단 튀어나오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가 쭉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 되겠습니다. 자,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로 한번 가보죠. 방송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좀 불안하네요. 불안하니까 MQTT는 일단 꺼두겠습니다. MQTT가 켜져 있으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중지. 저거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ESP 홈은 그 보드는 ESP 홈으로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대시보드에 딱 가서 저 조금 전에 요는 울트라소닉 얘를 추가하면 0.14m라고 바로 측정이 된다, 그죠? 0.14m면 100m가 그러니까 14cm 14cm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일단 요거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꾸고 그 다음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탱크 높이에서 지금 측정한 거는 센서로부터 물까지의 거리니까 물탱크 길이에서 저만큼을 빼야 수위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 람다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센서 쪽에 가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뭔지 모를 때 어려울 뿐이지. 센서 코어로 가시면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래쪽에 보시면 람다라고 된 거 있죠? 얘를 가지고 옵니다. 일단 필터 안에 람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 측정한 로우 데이터에서 필터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필터가 들어가냐? 나는 람다식을 쓸 거다. 그럼 여기 적절한 수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를 리턴할 거냐? X가 로우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 거죠. 로우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수식이 저기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 X가 단위가 미터 단위니까 100을 곱해서 센티미터로 바꾸면 되겠죠. 100을 곱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 자체가 그 센서로부터 물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물통 길이가 지금 높이가 녹한다 거는 20이거든요. 20에서 요거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원래 했던 그 단위가 그 측정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요걸 바꿔줍니다. 리턴 사이에 요걸로 바꿔주고, 단위가 센티미터로 바꿔줘 줘야 되니까 단위에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여기 있죠. Unit of Measurement 가지고 가서 명시적으로 센티미터라고 딱 해줍니다. 끝났죠? 업로드 해줍니다. ESP홈은 이런게 참 좋습니다. 코드 수정하기도 수월하고 업로드도 무선으로 업로드 되는 거니까 똑똑똑똑 클릭 몇 번만 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측정되는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6점 몇 사. 아까 했던 결과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거 다 끝났습니다. 백분율은 하려면
트리거가 필요하니까요. 센서 잠시만요. 한 김에 백분율까지 한번 해보죠. 백분율은 어차피 숫자니까 너메릭 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넘버에다가 출력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ESP 홈으로 받은 데이터는 요 초음파 센서 값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퍼센테이지 값은 원래 없는 건데 하나 만들어내는 개념이니까 커스텀 센서, 템플릿 넘버로 가야 되겠죠. 템플릿 넘버 값을 하나 만들어주고, 자, 요 놈의 이름은 percentage라고 하고 PER까지 하겠습니다. 옵티미스틱 뭔지 모르겠습니다. 0에서부터 100까지 맞죠? 요거를 가지고 가서 여기 안에다가 때려 넣겠습니다. 센서 안에다가 딱 때려 넣고, 그 다음 요거 둘 사이에 ESP 홈으로 오토메이션을 엮어주면 저 값을 저기다가 띄울 수 있겠죠. 그럼 요 센서 쪽에 원인과 결과라고 했습니다. 센서의 데이터를 받았을 때 넘버에다가 뭔가 하겠다는 액션이 들어가야 되니까 센서 쪽에서 트리거를 찾으면 되겠죠. 센서 코어로 가서 트리거 잘 찾아보시면 아마 on value라는 게 있을 겁니다.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죠? on value 뭐냐면 내가 값을 받았을 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값을 받았을 때 on value 그때 뭘 할 거냐? 람다식을 쓸 거예요. 람다식으로 표현하는 거. 한번 바로 적어보죠. 아니다. 저 기억이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람다 기억에 의존해서 ESP 홈을 하고 있는 노칸다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 액션하고 트리거하고 전부 다 그 액션에 저 람다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여기 있네요. 람다식 적는 방법. 커버 람다 잠깐만요. then이면 어떤 식으로 적는 거더라? 람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여기다가 요 넘버 컴포넌트에 값이 업데이트 되는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넘버 쪽에 가서 액션을 찾습니다. 넘버의 액션 넘버 뭔가 막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과물은 막 나오니까 신기하죠, 그죠? on value의 액션을 찾아야 됩니다. 트리거가 아니라 람다 콜 스테이트를 잡은 이게 기억이 좀 아리까리하네요. 범준님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잠깐만요. 아이디 일단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려면 요 넘버 컴포넌트에 아이디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아이디가 없죠. 아이디 PER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람다식을 뭐 적냐면 id PER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이 코드 상에 있을 건데 그 놈의 state에다가 x 값을 집어넣어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넘버 컴포넌트에 얘가 측정한 로우 데이터가 뜬다면 일단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랜만에 해가지고 확신이 잘 안 서네요. 일단 한번 해보죠. 김베리드님 반갑습니다.
넘버의 스테이트 아마 맞을 겁니다. 람다 콜 할 때 텍스트 센서하고 넘버하고 값을 집어넣을 때는 스테이트를 쓴다. 노칸다의 기억이 과연 올바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전에 울트라소닉 지금 들어오고 있고 PER 잠시만요. 이 뭐지 이거는? 5.594 괜히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지금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 보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태라서요. 적당히 눈치 보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이 퍼센테이지 계산하는 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값을 받았을 때 5.594 값을 받았다. 람다 스테이트의 x다. 한 1분 정도만 고민해보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decrease action, set action이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가서 set action id가 PER이고 value에 람다식을 건다.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오늘 해야 될 숙제가 또 한 개가 더 있어가지고 큰일 났네. 오늘 빨리 끝날 줄 알고 그 블링크 뭐 해드리겠다 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아무튼 요거 결과가 측정된 로우 데이터가 PER 여기 뜨면 할만한 거죠. 요게 필터 계산된 게 여기로 날라오네요. 그러면 지금 이 자체가 물높이인 거잖아요. 그죠? X가 물높이니까 전체 용량에다가 저 물높이 저거를 100 물높이로 나누고 물탱크 높이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바로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죠. 끝났네요. 자, 그럼 요 X를 바로 요 람다식에서 X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물탱크가 20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100이 곱해지면 그게 바로 100분율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뜯어보시면서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 범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내용은 딱 11시 15분까지 해가지고 3시간을 딱 맞췄네요. 자, 결과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32%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물높이가 6이면 일단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43에 물높이 20이고 곱하기 100이면 32% 맞죠? 그리고 요거 단위 뭐 퍼센트 같은 거 낀 거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Unit of Measurement 퍼센트. 자, 이제 요거를 7번 예제로 저장을 하고 녹한다는 도망을 가겠습니다. 그 숙제하고 494의 7번 ESP 홈에서 수위 측정하기.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됐죠? 끝났습니다. 자, 이제 홈 어시스턴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홈 어시스턴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홈 어시스턴트 끌 거거든요. 아니다. 이제 끕니다. 자, 홈 어시스턴트는 끝났고, 그리고 지금은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ESP 홈에서 로라 구현하는 방법. 그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SX1276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다.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선행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내용이 커스텀 센서하고 커스텀 컴포넌트, 요거 두 개 내용을 선행을 제가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요거는 조금 많은 어떤 지식을 동반을 해야 돼 가지고요. 고민 중입니다. 과연 저 가만히 있는 벌통을 녹한다가 쑤셔 가지고 혼돈의 도가니를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커스텀 센서랑 커스텀 컴포넌트 두 개가 완료가 되게 되면 뭐 로라라든지 아니면 ESP 홈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스텀 컴포넌트를 일부 활용해 가지고 ESP Now를 활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왜 해놨느냐, 녹한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볼 건데요. 어렵습니다. 문제는 어려워 가지고 괜히 한다고 해도 이해를 하실 분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민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할 건 494편은 조금 전에 이제 끝이 났고,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하시면서 저 질문하셨던 거 질문하셨던 게 예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하셨던 내용이 블링크에서 보드 쪽으로 숫자를 전송하면, 블링크에서 보드 쪽으로 숫자를 전송하면 그 숫자가 시간입니다. 시간. 초겠죠? 그 시간만큼 LED가 켜졌다가 꺼지는 예제. 요걸 필요로 하신 것 같은데요. LED 자리에 릴레이를 끼면 바로 모터 제어하는 걸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질문하셨던 분의 그 질문의 의미는 내가 모터가 작동되는 시간을 제어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항상 지정된 시간 동안 모터가 켜졌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5초, 어떨 때는 10초, 어떨 때는 20초 이렇게 내가 슬라이드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때 제어하는 버튼을 ON 시키면 모터가 자동적으로 켜지는 건데요. 이거 괜히 한다고 한 것 같네요. 생각보다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속도감 있게 한번 해보죠.
제가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자, 뭐 보시면 관심이 없더라도 볼링크라고 하는 것도 재미난 게 있거든요. 너메릭 인풋요?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볼링크 신버전 볼링크부터 연결해야 되겠네요. 신나게 한번 해보죠. 자, 템플릿부터 추가를 하고 어딨냐 여기 있다. 왜 화면이 움직였지? 아이. 됐고, 그리고 아마 지금 뭔가 남아있는 정보가 있을 거니까 플래시를 날려줘야 되겠네. 자,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기기 등록하는 과정은 뭐 어차피 보실 필요가 없을 거니까 제가 알아서 스피드하게 등록하겠습니다. 괜히 한다고 했어. 괜히 한다고 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녹한다 채널을 아무래도 유지를 하려면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상당히 감명 깊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쪽에 녹한다의 후원 계좌로 응원의 의미로 조금씩 뭐 많이 보내주시면 물론 좋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보내주시면 녹한다가 채널 운영하는데 아주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뜨지? 자, AP 모드 돌아가고 이제 디바이스 등록하겠습니다. 빨리. 자, 뭔가 인터랙션이 있죠? 자, 혹시나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은 볼링크라는 IoT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요것도 MQTT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공짜로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뭔가를 제어하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녹한다의 볼링크 시리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공 안 들이고 집 밖에서 집 안에 제어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MQTT와 볼링크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비용을 들이든지 아니면 DDNS로 자기가 노력을 들이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건 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자, 이제 됐고, 자, 스토어 됐다고. 이제 업로드 할 때 스토어 날라가면 안 되니까 자, 온리 스케치 해주고 그러니까 대시보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너메릭 인풋으로 요거 공짜가 아닌데요. 범주님 안타깝지만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뒤로 가기가 안 돼. 돈 안 내면 뒤로 가기도 안 되네요. 이 나쁜 놈들이. 자, 너메릭 인풋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요 가지고 한번 해보죠. 요거를 쓰려면 일단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어야 되죠. 데이터 스트림 가상핀 0번을 쓰겠습니다. 가상핀 0번에
그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뭐 최소 1초는 작동해야 되니까 1부터 한 50 정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50초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인테저 랄랄랄랄라 해서 데이터 스트림 하나 만들고 요 놈을 가상핀 0번에 물려주면 자 0에서부터 50까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슬라이드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제 아마 딱 놓으면 요 39라는 값이 블링크 쪽으로 전송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냥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 받는 코드를 구현해야 되는데요. 그게 블링크 기본 예제에서 get 뭐시기 하는 예제를 참고하면 되죠. get data.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 하면 바로 받아지는 거죠. 요거 가지고 와서 딱 잡아놓고 가상핀 0번으로부터 숫자 값이 날라옵니다. 그 숫자 값을 인테저로 받아서 일단 여기 출력하라 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문제는 슬라이더 가지고 모터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더로 시간을 설정하고 뭔가 스위치를 켰을 때 모터가 돌아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블링크 사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 중급 이상의 기술을 요구하는 거긴 한데 막상 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블링크를 하는 레벨이 아주 초급이라면 지금 녹한다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짓거리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좀 어렵더라도 한번 봐두세요. 이거 보고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블링크 이거는 접속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뭐 군더더기 설명은 그냥 생략하고 속도감 있게 그냥 만들겠습니다. 그럼 요 핀 밸류의 어떤 시간값이 날라오게 될 건데 요거를 여기 내부의 전역 변수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int로 하면 되겠죠. int my time이라고 하죠. 초기 값은 0이고 요 my time 값이 여기서 업데이트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해놨을 때 문제가 있어요. 이 보드가 저 클라우드 쪽에서 값을 받았을 경우에는 요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보드가 리셋이 됐을 경우에는 클라우드 쪽에서 뭔가 유저가 인터랙션이라는 게 요거잖아요. 요걸 잡아서 끌었을 때 딱 놨을 때 35라는 값이 세팅이 되는 건데 일단 요까지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27이라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딱 놓으면 27이라는 값이 날라오는 거죠. 요렇게 한 번이라도 뭔가 인터랙션이 있었으면 요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보드가 새로 리셋이 된 이래로 한 번도 호출이 된 적이 없다면 0이라는 값으로 계속 남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싱크를 맞추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거 잠깐만요. 저 블링크 다큐먼트 페이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아무 때만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서를 참조하시면서 하면 되는데 먼저 커넥트가 완료된 다음에 싱크를 맞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내용이 어디 가면 있더라? 시간 출력하는 데 있었던 것 같은데요. 타이머에 여기 있네요. 블링크 커넥티드라는 요 부분이 서버하고 연결이 완료됐다 이 말입니다. 서버하고 연결 완료함. 그러면 서버에 슬라이드 설정 값을 가져와서 마이타임 값을 업데이트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서버의 값하고 이제 싱크, 요 가상핀 0번에 싱크 맞추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 어차피 얘가 호출되면서 자동으로 얘가 불러와질 거니까 아마 마이타임의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싱크 맞추는 함수가 제가 잠깐만요. 아까 찾기 힘들 것 같아서 캡처 해놨거든요. 눈에 보였을 때 바로 캡처를 해놔야 됩니다. 블링크.싱크버추어네요. 블링크.
싱크 버추어 가상핀 0번에 싱크를 맞춘다. 그럼 이 싱크를 맞춘다라는 게 클라우드 쪽에서 세팅되어 있는 값하고 요 놈이 가지고 있는 값하고 그 싱크를 맞춘다.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더 호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요 마이타임이라는 건 항상 클라우드에 설정된 값이 들어오게 될 거다. 다음 스위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위치는 0 또는 1이고 데이터 스트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가상핀 1번으로 보내겠습니다. 스위치 0 또는 1 보내고 대시보드로 가서 스위치 하나를 이렇게 딱 추가해 주는 겁니다. 됐죠? 얘는 0 또는 1이 그냥 보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가상핀 1번의 값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딱 받아들여서 요 값을 int sw로 받고 얘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모터가 작동이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0이라면 else if 얘가 1이라면 0이면 멈추기 1이면 켜기. 그러니까 가상의 LED는 릴레이라는 이름을 붙여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적당한 지점에 샵 define 릴레이가 디지털 3번 핀에 있다. 그리고 릴레이는 출력 제어가 돼야 되니까 셋업에 가서 핀 모드 출력으로 세팅돼야 되겠죠. 릴레이가 연결된 핀이 아웃풋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LED 연결할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켜기 눌렀을 때 일단 LED가 켜지면 되겠죠. 디지털 라이트 릴레이가 하이 켜지고 멈추라 라고 하면 여기서 로우 걸리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켜지고 난 다음에 꺼지는 타이밍이 여기 입력해 놓은 마이 타임만큼 켜져 있다가 꺼져야 되니까 꺼지는 타이밍만 루프 쪽에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요 SW가 이거 어떤 식으로 하지? 내부에 불리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조금 어렵다 그죠? 자, 뭐지 하지? 변수 이름을 뭘로 하죠? 모터 스타트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두겠습니다. 기본은 펄스, 거짓이죠? 요 모터 스타트가 ON일 때 무조건 true가 되는 거고, 그죠? 일단 켜지면, 이거는 좀 독창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블링크 쪽에서 켜기 하면 얘도 true가 되는 거고, 끄기 하면 얘가 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루프 쪽으로 가서, 자, if. 일단 전제 조건은 요 모터 스타트가 true일 때 하는 거고, 그죠? 모터 스타트가 true일 때, 작동이 됐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꺼져야 될 타이밍만 여기서 잡는다. 그럼 시간값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20초 동안 켜져야 되는가? 요게 약속이 돼야 되니까요. 켜기 버튼이 눌러졌을 때의 시간을 일단 기준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 시간을 저장하는 unsigned long 변수를 하나 잡겠습니다. 자, 얼마나 지금 어려운 내용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제 짐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자, 밀리스 요 t에다가 켜기 명령이 들어왔을 때의 시간을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시간을 기억한다. 그럼 여기 이제 스타트 시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루프 돌면서 체크하는 거죠. 만약에 현재 시간 빼기 t가 차이가 내가 요 마이 타임으로 지정해 놓은 시간보다 더 커진다면 그 시작 명령이 들어간 다음부터 모터가 켜지기로 약속한 시간까지 시간이 이만큼 벌어졌다는 말이 되는 거죠. 요때 모터 스타트가 펄스가 되면서 LED가 꺼져버리면 되겠죠. 됐죠? 요거를 일단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요때 펌프 작동 시작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강제 종료 버튼이 되는 거죠. 펌프 강제 종료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만히 할 거 다 하고 끝난 거죠. 펌프 작동을 종료합니다.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죠. 아니면 요것도 출력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요 마이 타임이 값이 업데이트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요 값을 프린트를 해봐야 됩니다. 펌프 작동 예약 시간. 질문하십시오. 심규현님. 근데 지금 하실 질문은 yes, no로 대답하는 거여야 됩니다. 제가 뭔가 결과물로서 보여드리는 거는 오늘 이걸로 끝이기 때문에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로드셀과 MQ3를 쓴다고요? 그거는 뭐랄까 무게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자동차 시트에 로드셀을 깔고 방석에 앉으면 음주 농도를 측정하겠다. 자, 일단 무턱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띵. 그러면 지금 27이라는 게 싱크가 맞춰져 있죠? 뭐 바로 종료하냐? 27 단위가 밀리세크죠? 단위가 밀리세크죠? 얘가 27초라는 것은 여기 1000이 더 곱해져야 되죠? 단위가 밀리세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질문이 너무 러프한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런 질문은 좋지 않아요. 나 이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책을 사서 읽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제가 해드릴 의도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하면 제가 맞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질문이 그렇게 광범위하면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죠. 자, 펌프가 그러면 너무 27초는 많으니까 한 3호로 해보겠습니다. 켠다. 하나, 둘, 셋. 끈다. 일단 여기까지는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요 스위치도 펌프가 종료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자동으로 딱 이렇게 오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가상핀 1번에다가 요거 0을 라이트 해버리면 되겠죠.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우드 쪽으로 정보를 보드 쪽에서 블링크 쪽으로 정보를 보내줘야 되니까 푸시 데이터라는 이그젠플에 가상핀에다가 라이트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와서 펌프 작동 종료하는 지점에 가상핀 1번에다가 0이라는 값, 0은 꺼지는 거고 1은 켜지는 거니까 요걸 해버리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탁 내려가겠죠. 얘는 사람이 눌러가지고 강제 종료된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끝났을 때 보드에서 업데이트된 결과를 클라우드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하면 끝이 날 것 같네요. 해보겠습니다.
특정 텍스트를 포함한 데이터를 어플에서 출력한다. 어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앱 인벤터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플 만드는 툴은 앱 인벤터밖에 안 써가지고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라면 모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무조건 가능한데요. 된다 안 된다를 물어보신다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대답해 드릴 방법이 없는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은 지금 예약이 돼 있어서 제가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스 농도하고 어차피 무게값 두 개일 거 아니에요. 앱 인벤터로 콤마로 구분해서 그냥 보내면 됩니다. 콤마로. 조금 전에도 그 예제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영상 있잖아요. 뒤로 가면 앱 인벤터 내용 제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가서 보시면 값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숫자 값 1, 숫자 값 2 이렇게 콤마로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저 보드 쪽에서 스마트폰 쪽으로 앱 인벤터 쪽으로 전송을 하고 그 다음 요거를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값을 분리를 해서 숫자 값 1, 숫자 값 2 이렇게 활용하는 거를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요 값이 가스 농도가 될 거고 요 값이 로드셀 값이 될 거잖아요. 요거 콤마로 구분하시면 요거 변수 한 개, 로드셀 변수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뒤에는 또 뒤에 후순위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얼마 전에 앱 인벤터 했어요. 제가 앱 인벤터 하겠습니다 라고 한 시간에 이게 뒤로 가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펌프 온 하나 둘 셋 떼깨댁 됐죠? 8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떼까닥 됐습니다. LED 굳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요 예제를 아마 지금 그 질문해 주셨던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 오픈톡방 녹한다의 오픈톡방에 오시면 녹한다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간혹 가다가 기분이 좋으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필요하다는 내용 안 만들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모든 판단 기준은 녹한다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앱 인벤터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예시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 한번 해볼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요. 아무쪼록 녹한다의 오픈톡방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럼 일단 이 코드를 뭐라고 저장하지? 녹한다 포에버.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보드에 디지털 3번 자리에 릴레이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뭐 릴레이 연결하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LED 연결하는 거. 오늘 너무나 많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조금 힘듭니다. 좀 이렇게 쉽고 달콤한 열매만 따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계속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자, 딱 이렇게 꽂아두고 이제 해보면 되죠. 요게 펌프가 되는 겁니다. 가상의 펌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일단 한 3초. 하나, 둘, 셋. 딸까닥 꺼지죠. 그리고 한 10초 정도 해보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딸까닥. 정확하죠? 아, 그렇습니다. 너메릭 인풋을 범주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녹한다는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돈을 내고 쓰라고 해가지고 차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또 숫자야구 한 판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은 한 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한다가 지쳐가지고. 아, 행복한 마음님 감사합니다. 아, 행복한 마음님이 그 오픈톡방에 계신 분이었나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범주님 이제 참여하셨네요. 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제가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그거 한 거는 채팅창에 옆에 보면 챗봇이 응답해 주잖아요.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볼이면 67890에 4개가 있다는 얘긴데? 그렇죠. 오늘 거 쉽겠네요. 67890에 4개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개가 아닌 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뭐라고 읽어드려야 되죠? 리스토레이션님, 에센스님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아이디가 너무 길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녹한다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6789. 자, 지금은 녹한다가 방송 마지막에 항상 하는 숫자 야구 게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숫자 5개, 컴퓨터가 발생시킨 랜덤한 숫자 5개를 찾는 게임이에요. 뭔지 아시죠? 숫자 5개는 중복이 없습니다. 0부터 9까지 중복 없는 5개의 숫자를 찾는 건데, 자릿수하고 숫자가 일치하면 스트라이크가 나오고, 자릿수가 일치 안 하는데 그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볼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하이데스님이 포볼을 찾았는데요. 이 포볼이 가지는 의미는 숫자 4개가 랜덤한 숫자에 포함은 되는데 위치가 안 맞다 그 말이죠. 자, 녹한다가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67890에 4개가 있으니까요. (17890) 어딨냐? 3볼인가요? 그렇다면 61890. 제가 먼저 5개의 숫자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기가 어렵네. 67190. 67190 방금 뭐 나왔죠? 67190 4개. 어? 그러면 6790이 숫자 4개네요. 제 녹화한다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6790 더하기 1, 2, 3, 4, 5 중에 한 개인데 1은 아니었고, 그러면 67902. 네 번만 해보면 숫자 5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6790이 어딨냐? 6790이 4개. 이게 좀 이상한데? 67903. 67904. 67905. 그럼 이제 남은 거는 67905 밖에 없는 건데요. 내가 잘못 추리한 건가? 숫자 5개 다 찾았습니다. 제일 위에 심심한 녹한다 보이죠? 원 스트라이크 포볼. 여기 숫자 5개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눈치껏 배열하면 되죠. 아직 3 스트라이크랑 안 나왔네요. 이제 곧 나오겠네요. 자, 추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이데스님, 3 스트라이크 3등 확정. 하이데스님 3등 확정. 이제 4 스트라이크랑 5 스트라이크가 남았습니다. 자, 5개의 숫자는 요거. 보자, 그러면 57906에 3 스트라이크니까. 자, 갑자기 랜덤 숫자 때려 넣기로 바뀌었는데요.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놓고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가 3개가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서 3 스트라이크라 뭐가 3개가 맞을까? 그러면 1, 2는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쳐보면 되겠네요. 57912. 57912를 딱 때렸는데 어디 나오지? 녹한다가 57912를 딱 때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나왔다. 하이데스님이 2번 다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끝났습니다. 자, 하이데스님께서 1등하고 3등 독점을 하셨네요. 자, 출석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끝난 것 같으니까 한 판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흥미가 있으시죠? 고통받고 계신 건 아니죠? 이번 거는 비교적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67890에서 1, 2, 3, 4, 5에 한 개도 없다. 자, 이거 난수가 왜 이렇죠? 67890에 5개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뽑은 숫자가 오늘 영 현찮은데요. 쓰리면 자, 녹한다가 범위를 좁혀 드리겠습니다. 원볼 퍼스트 메이커님 뭐죠?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뜬금없이 스트라이크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맞추셨습니다. 자, 퍼스트 메이커님이 단독으로 홈런을 때리셨네. 아, 좋습니다. 뭐 운도 실력입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되라는 의미로 달아놓은 거고요. 손을 빠르게 움직이라, 운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머리를 빠르게 회전을 시켜라 이 말인데요. 이 스트라이크 정보가 한 개도 없는데 5 스트라이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100%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도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자, 재미가 좀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대문전자 개폐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내일 거 예고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실제로 뭔가 제어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거 대문 짱 거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이 두 가닥이 있는데요. 이거 220V 전원을 흘려주면 요 잠금 장치가 딸까닥하고 풀리는 형태로 작동이 되는 건데 실제 대문에 장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작업을 해놓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 녹함단에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데 있잖아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한번 잠궈 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녹함다가 조만간 저 닭장에다가 닭을 키울 거거든요. 누가 훔쳐갈까봐 괜한 마음에 뭐 그것도 그렇고 겸사겸사 내일은 요거를 간단하게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제어를 하면 좋을지. 설치하는 거는 뭐 알아서 설치하시면 되겠고 나중에는 이거 예제가 홈 어시스턴트하고 연계가 될 건데요. 녹한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생각을 하나 해놨거든요.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이거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494편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